진짜 일하는 시간이 반으로 확 줄어듭니다. 이거 다 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효율적으로 성공하는 민니입니다. 저는 이 AI 툴들을 쓰면서 일하는 속도가 2배는 올라간 것 같은데요. 중요했던 순서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들 사용해보셨을 GPT랑 클로드예요.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조금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Alt 스페이스를 딱 누르면 이렇게 뿅 하고 GPT가 켜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Alt 스페이스를 눌러서 GPT가 바로 나오려고 하면 컴퓨터가 켜지자마자 GPT가 켜져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안 그러면 또 GPT를 어차피 들어가서 앱을 눌러야 돼요. 어떻게 하면 GPT가 자동으로 켜지게 할 수 있냐? 자동 실행 폴더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꼭 GPT 아니더라도 내가 컴퓨터를 키면은 자동으로 뭔가가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다 여기다 담아 놓으시면 돼요. 윈도우 R을 누르고 여기서 쉘 스타트업 요거를 타자를 치고 전 미리 쳐놨어요. 확인 누른 다음에 거기다가 GPT 앱의 실행 파일을 복사를 해. 저는 이미 이렇게 복사가 되어 있죠. 크롬을 제가 자주 이용하는 이유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로 들어간 다음에 또 검색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크롬은 주소창에다가 바로 검색어를 입력하면 구글링이 되잖아요. GPT도 동일하게 뭔가를 검색하고 싶을 때 어딘가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굉장한 허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Alt 스페이스 이 단축키 바로 이렇게 누르면 검색창이 뿅 하고 뜨니까 여기다가 궁금한 거 그냥 다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GPT PC 버전인데요.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로 올려놓겠습니다. 뭐든지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뭔가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가 굉장히 막막한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제 일하는 시간을 단축시켜준 가장 큰 비법이 나오는데요. 무조건 그냥 GPT한테 물어보고 본다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프로그램 작성하는 알바를 뽑고 싶다. 공고문을 작성해달라 라고 지금 썼더니 공고문을 아주 이만큼 엄청 자세하고 또 요새는 이모지도 써가지고 GPT가 굉장히 요새스럽게 그렇게 컨텐츠를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뭐 근무 시간이나 형태는 이런 게 아닌데? 라고 수정만 해주면 되니까 처음부터 뭔가 레퍼런스를 찾고 초안을 만드는 시간을 확 줄여주는 거죠. 만약에 자기소개서를 써야 된다거나 에세이 같은 걸 써야 된다라고 할 때도 나 이거에 대해서 에세이를 쓸 건데 자료를 좀 조사해줘 라고 한다거나 틀을 작성해줘 라고 하면은 GPT가 굉장히 잘 작성해줍니다. 이거 다 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사소한 것도 그냥 다 GPT한테 시킨다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어떻게 보면은 GPT를 쓸 수는 있어. 근데 그거를 매번 쓰지는 않거든요. 이거 하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GPT를 쓴다. 이렇게 되면은 이미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흘러간 거기 때문에 그냥 일이 있다. 일이 있으면 일을 쭉 다 써놓고서 그냥 그대로 복사 붙여놓기로 GPT한테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진짜 일하는 시간이 반으로 확 줄어듭니다. 핸드폰에도 GPT 앱을 깔아서 뭔가 궁금한 게 있을 때, 뭔가를 시작을 해야 될 때 그냥 바로 타자를 치거든요. 저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AI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AI를 자주 활용하는 거. 무조건 AI부터 시작하고 보는 것. 이거 어떻게 하면 AI로 할 수 없을까? 이 생각부터 하는 그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 GPT 알아. 그러고 안 쓰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루에 그냥 10번은 쓰세요. 10번은 쓰는 걸 습관화를 하면 그 방법도 좀 잘 알아지고 습관화가 돼가지고 진짜 일하는 속도가 줄어들거든요.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진짜. 또는 엑셀 캡처본이 있는데 이거를 엑셀 파일로 바꾸고 싶다. 이런 것도 일단 GPT한테 던지고 보는 거죠. 얘가 못하네? 그럼 어쩔 수 없어. 내가 해야 돼. 이거고 웬만한 건 진짜 다 해줘요. 다 해줘요. 날짜 계산하는 거, SNS 글 쓰는 거. 그런데 이제 여기서 클로드가 나오죠. 클로드가 워낙 언어를 잘하고 또 프로젝트라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글을 쓸 때는 무조건 클로드를 사용을 해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글이 작성이 되거든요. GPT 대비해서 훨씬 자연스럽게. 클로드 딱 들어가시면 저는 일단 프로페셔널 플랜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2, 3만 원 정도 나가는데 그 이상의 값어치는 훨씬 하는 것 같아서 쓰고 있고 프로젝트 들어가서 우측에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를 누릅니다. 블로그 주제를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블로그 주제 생산성 콘텐츠 블로그 주제를 뽑고 싶어. 아무렇게 작성해도 돼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게 바로 AI입니다. 이 프로젝트라는 거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뭔가 흐름성 있게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쓰는 메뉴인데요. 기존에는 그냥 챗 형태로 그 챗 안에서 뭔가가 이루어졌었잖아요. 근데 프로젝트에서는 가장 좋은 점이 배경 지식을 올릴 수가 있어요.
이제 내 글을 기반으로 내가 올린 그 배경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원하는 대로 얘한테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존에 써놨던 글 우측에 애드 컨텐츠를 눌러가지고 올리시잖아요. 그러면 내 말투랑 똑같은 말투로 글을 작성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블로그 컨텐츠를 작성을 하거나 글을 작성을 하거나 이럴 때는 클로드가 답입니다. 좀 AI 같은 느낌이 좀 덜해요. 또 저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브랜드 네이밍 같은 거 할 때 이런 컨셉의 브랜드인데 이름을 좀 지어줘 라고 하면은 훨씬 좀 더 감성적으로 잘 짓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해외 진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어감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의 입장으로 네이밍이 어떤 느낌을 준다 라는 것까지도 분석을 해줘서 언어 관련된 것 할 때는 클로드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AI를 쓰는 방법 두 번째, 미팅 요약입니다. 워낙 미팅할 일이 잦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미팅 내용을 직접 작성을 하지 않아도 AI가 잘 요약을 해주고 끝나고 나서 이제 해야 될 일을 정리를 해줄 수 있을까 다 뒤져봤어요. 근데 제가 원했던 건 뭐였냐면 일단 미팅을 할 때 실시간으로 그 언어가 작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얘기를 다 한 거를 요약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두 개의 니즈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일단 오프라인 미팅이 잦다고 하면은 클로바를 많이들 사용을 하실 거예요. 클로바의 단점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녹음을 다 하고 나서 회의가 다 끝나야 그게 요약이 된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좀 아쉬운 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또 글을 써주는 걸 막 찾아봤어요. 윈도우 H 버튼을 누르면은 말을 하는데 실시간으로 글을 써주거든요. 근데 이게 꽤 정확해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 일단 AI 요약이 안 되고요. 뭐 요약은 나중에 한다고 쳐. 근데 얘가 중간에 금방 지 혼자서 끊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찾은 방법이 뭐냐? 티로랑 미튼이에요. 오디오 파일을 나중에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대화를 하고 있으면 실시간으로 작성되는 게 눈에 보이고 요약도 해줍니다. 위트는 사실 네이버에서 시작된 스타트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AI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해요. 블로그도 할 수 있고 자기소개서도 쓸 수 있고 PPT 초안도 제작할 수 있고 이력서도 쓸 수 있고 막 요약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저는 음성 필기 노트, 이 음성 필기 노트를 추천을 합니다. 아쉬운 점은 클로바랑 다르게 누가 말한 건지 구분이 안 된다는 점인데 미팅을 다 끝나고 나서 얘기했던 게 정리만 되면 된다라고 하면은 클로바 사용하시면 되고요. 실시간으로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게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까지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미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미팅이 잦으신 경우 TLDV라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줌 미팅이 시작되면 이렇게 TLDV가 자동으로 함께 참석해서 대화 내용을 녹음합니다. 미팅이 끝나면 알아서 대화를 요약해주고요. 제가 세 번째로 많이 쓰는 AI, 유튜브 정보 습득을 위한 릴리스 AI입니다. 어떤 영상의 요약본을 얻고 싶다고 하면 링크를 그냥 여기다 바로 붙여넣기 하시면 되거든요. 유튜브가 참 게으르기예요. 시간을 많이 쓰고 싶지는 않은데 또 정보는 얻고 싶어서 도저히 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하루에 10분만 유튜브를 볼 수 있다면 썸네일을 훑는데 9분을 사용을 하고 이 링크들을 싹 다 모아서 릴리스 AI에다가 붙여넣는데 1분을 쓰겠습니다. 예전에는 다 텍스트 기반이었어서 블로그 글 같은 거를 읽거나 신문을 읽거나 글을 읽었었는데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다들 영상으로, 소리로 뭔가를 접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정보 습득의 양이 그 편차가 더 커졌다는 사실 아시나요? 정보 습득의 부익부 빈익빈이 된 거예요. 동일 시간 안에 영상, 그러니까 소리로 정보를 습득하냐 아니면 텍스트로 정보를 습득하냐, 이게 정보 습득 속도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음독이라고 하죠. 소리 내서 읽는 거는 분당 150자를 읽을 수가 있는데 눈으로 읽으면 300자 가까이 볼 수 있거든요. 150자? 300자. 2배입니다. 2배. 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봐야 도대체 내가 원하는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스킵을 하면서 발췌독을 또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서 텍스트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만 쏙쏙 빠르게 빼내는 이런 걸 위해서 릴리스 AI를 쓰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사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 얘기할 때 좀 새로운 문장을 얘기를 하면은 그게 나한테 딱 와닿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좀 발췌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 여기쯤 있구나 하고서 이 1-1 옆에 있는 걸 누르면은 거기에 정확한 이 사람이 쓰는 워딩이 나와요. 한국어는 좀 틀릴 때가 있어요. 전 그 워딩을 얻고 싶은 게 큰 목적이어가지고 타임라인에서 쭉 보면서 이런 흐름이구나 하고서 상세하게 알고 싶은 건 눌러서 들어가서 그 정확한 워딩을 보는 거.
그게 릴리스 AI를 제가 쓰는 주요 목적입니다. 근데 좀 느려요. 여러 영상들을 한 번에 쭉 모아가지고 붙여놓고서 좀 이따가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 AI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자동으로 내가 안 하고 좀 누가 좀 나 대신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가 AI를 쓰는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자동화를 위해서 우리가 AI를 쓰는 건데 AI 못지않게 일하는 시간을 확 줄여준 게 있어서 간단하게 좀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없이는 일이 안 되는 수준의 자동화 프로그램입니다. 비프텍스트라는 건데요. 제가 예시로 지금 몇 개를 세팅을 해놨어요. 오늘 날짜를 맨날 막 핸드폰 찾아보고 입력을 하고 괄호해 가고 막 이런 거 너무 귀찮잖아요. 그냥 오늘하고 숫자 1 딱 치면은 오늘 날짜가 띵 하고 뜨게끔 주소라고 쓰면은 이렇게 주소가 띵 나오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놨거든요. 내 메일 주소라든지 오늘 날짜, 우리 집 주소, 내 학번, 사원번호 같은 게 될 수도 있겠고 세팅을 하면은 이미지 같은 것도 바로 전송이 되게끔 예를 들면 저는 사업자 등록증이나 통장사본을 보낼 일이 많으니까 이미지 같은 것도 사업자 1 이렇게 쓰면은 사업자 등록증이 바로 붙여지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놓을 수도 있고요. 관련해서 상세한 사용 방법은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자세히 다음번에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메이크닷컴이나 자피어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저희는 업무를 실제적으로 다 자동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메일이 오면 이렇게 답장을 해줘 라고도 세팅을 할 수 있겠고 구글 폼을 통해 가지고 스프레드시트에 이런 식의 폼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줘 라고 자동화를 시킬 수도 있겠고요. 연매출 40억 회사를 운영하니까 정말 눈코 뜰 수가 없거든요. 항상 분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매일 사용하는 AI 분신들 여러분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요새 제일 잘 쓰고 있는 팩트체크 분신입니다. GPT나 클로드, AI 프로그램들 뭐 하나 검색하려고 하면 이게 진짠가 아닌가 의심부터 들더라고요. 그런데 젠스파크 팩트체크는 관련된 법령이나 증거들을 가지고 와서 정말 정확하게 팩트를 체크해줍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정보 말고 정확한 팩트를 알아야 될 때가 있는데요. 특히 법 관련된 검토 같은 것들이 이거에 해당하죠. 그렇다고 매번 변호사, 매번 세무사를 찾아가기도 힘든 일이고요. 뭐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는 전문가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젠스파크에 있는 팩트체크가 그 역할을 정확하게 해주고 있어요. 제가 세법 관련된 조금은 복잡할 수 있는 질문을 했는데요. 국세청에 들어가서 사전 답례 사례를 직접 확인을 해본다. 또 세무 전문가들의 해석이랑 실제 사례들을 찾아보고 있고요.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해석한 자료를 얻어가지고 증거 수집을 완료했다라고 하면서 제가 주장한 바가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거를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죠. 실제로 비교적 공신력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LLM들, 그러니까 GPT나 제미나이 같은 애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90% 정도만 신뢰할 수 있었다고 하면 저는 지금 젠스파크 팩트체크는 99% 신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무료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뒀는데 이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1000크레딧을 무료로 줍니다. 팩트체크 한 번 하는데 1크레딧이니까 한번 사용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 다음은 제미나이에서 만드는 잼 분신입니다. GPT-S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잼이냐면 GPT보다 성능도 더 뛰어나고요. 심지어 무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사람마다 맞는 맞춤 분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분신이 필요한지를 물어보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GPT가 됐든 제미나이가 됐든 아이디를 사용할 때 여러 아이디를 돌려서 사용하지 말고 한 아이디를 계속 사용해서 나에 대한 정보, 나와의 대화했던 기록 같은 게 좀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제미나이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때까지 나와 나눴던 모든 대화를 바탕으로 내게 어떤 AI 분신이 필요한지 알려줘. 제가 워낙 유튜브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AI 컨텐츠 전략가 및 크리에이티브 파트너라는 분신이 필요하다라고 알려주네요. 잼을 만든다라는 것은 이 좌측 화면에 보시면 잼 탐색이라고 있는데요. 저는 엄청 다양한 잼들을 만들어 놨는데요. 유튜브 대본을 작성해주는 저의 분신, 노션에 대한 전문가, 인사 전문가 분신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잼을 만들 때 어떤 요청사항을 입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잼이 답변하는 퀄리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인사 전문가라는 잼을 만들어 놨는데요. 요청사항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는 인간의 특성과 욕구, 동기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아는 세계 최고의 인사 전문가야 라고 너가 해야 되는 역할을 정의를 해주면서 내가 인재상이나 채용 관련해서 질문을 할 때 사람의 행태를 예시로 주고 문답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인재에 대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알아가주는 게 먼저야. 그리고 내가 만약 조직문화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전에 나와 했던 모든 대화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지향하는 인재상이나 조직문화를 고려해서 답변을 해줘. 이런 식으로 디렉팅을 아주 세세하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 요구사항에다가 작성할 내용을 그것조차도 너가 한번 나와의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해봐 라고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핵심 역할은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핵심 파트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상세 행동 지침까지도 자세하게 작성을 해줬네요. 제가 영상 도입부 30초 굉장히 중요하게 계속 강조를 해서 30초를 더 좋게 만들어봐 뭐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영상 도입부 30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3개 이상의 도입부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줘 라고 그 잼에 입력할 요청사항을 스스로 만들어주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한번 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좌측에 잼 탐색이라고 누르시고요. 여기서 새 잼, 그 다음에 요청사항에 아까 요청했던 부분을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제목이라서 이거는 제목으로 올릴게요. 여기 작성 버튼을 이용해서 요청사항을 작성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작성을 하고 나면은 저장을 눌러서 바로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분신이라고 하기에는 제 말투라든지 제가 기존에 쓰는 대본의 흐름 같은 것들을 잘 반영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팁 하나 드리자면은 요청사항을 굉장히 세밀하게 좀 다듬어줄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썼던 대본들을 제미나이에다가 넣고서 이 대본 내가 쓴 거니까 말투랑 내용 전개 방식 등 특징을 한번 뽑아봐줘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뽑힌 특징만을 잼에 넣어서 나와 비슷한 말투, 나와 비슷한 전개 방식을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분신을 만들 수 있겠죠. 사실 이렇게 안 하고 여기 지식에다가 제가 썼던 대본들을 업로드해서 지식에 있는 대본을 참고해서 한번 작성을 해봐 이렇게 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하면 약간 부작용이 뭐냐면 이미 내가 썼던 그 지식을 기반을 해서 글을 써줘서 내용이 너무 반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식에다가 이전 영상이었던 슬립스텝 티어리라는 것을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제가 어떤 주제로 글을 써달라고 하던지 그 슬립스텝 티어리를 계속 반복해서 언급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말투랑 전개 방식의 그 특징만 모은 다음에 잼에다가 요청사항으로 입력을 해주면 중복되지 않는 내용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LLM을 이용해서 컨텐츠를 작성을 한다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예전 했던 얘기 계속 반복해서 해요 이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다 방금 말씀드린 거에서 기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을 넣어놓으면 그 지식 안에서 계속 반복해서 답변을 넣는 것 또는 요청사항에다가 예시를 넣어놓으면 그 예시를 반복해서 내용에다가 반영을 하는 것. 그래서 요청사항이나 프롬프트 같은 데에는 사실 예시를 아예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절대 쓰면 안 되는 용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용어에 대한 예시를 써줘야 되겠죠. 내가 만약 AI가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예시를 주지 않는다. 대신 그 예시들, 내가 원래 주고 싶었던 예시들을 모아서 이것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그 결과물을 프롬프트에다가 넣는 거예요. 이게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번 실제로 예시를 넣은 것과 예시가 아닌 예시로부터 파생된 특징을 넣은 것의 그 결과물 차이를 보시면 이 후자가 훨씬 낫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대본들을 넣어놓고서 내 말투나 전개 방식 같은 것들의 특징을 좀 뽑아줘 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나온 이 답변에서도 또 이걸 모두 다 복사하기보다는 예시 같은 것들은 좀 지우고서 넣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 예시를 넣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말을 그대로 쓰게 된다. 그래서 이것들은 지우고 여기 위에 있는 문제제기, 해결책, 제시구조를 따른다. 이런 그 특징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복사를 해서 아까 이미 만들어둔 잼에다가 요청사항에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걸 추가를 할 때는 옆에 있는 점점점을 누르시고 수정을 누르시면은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말투라든지 전개 방식 같은 거는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2, 3, 4번 해가지고 핵심 역할, 상세 행동 지침, 4 대화 스타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5번으로 써가지고 대본을 작성할 때 아래 말투랑 전개 방식을 사용해 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시는 지워줍니다. 여기 지금 작은 예시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넣어놓으면 또 이런 말들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들 실제로 주로 많이 사용한다 라고 하면은 그대로 넣어두시면 되고 조금 더 다양성을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아예 예시들을 싹 빼버리는 게 좋습니다. 업데이트를 누르면 잼이 완성이 되고요. 이 잼을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제 주제를 작성을 하거나 요청사항을 작성을 하면 저랑 비슷한 말투로 글을 써주는 저희 분신이 탄생을 한 거죠. 그 다음은 요새 제가 은근히 쏠쏠하게 쓰고 있는 정보 수집 분신인데요. 플로이드 AI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것도 유료이긴 한데 처음에 가입하면 어느 정도 크레딧을 주니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다른 건 하지 마시고 에이전트 모드를 항상 ON으로 해두시고 내가 요청하는 사항을 입력을 하면 되는데 단순 검색이라든지 정보 서치 같은 것은 여기서 사용할 필요가 없고요. 어떤 자동화, 그러니까 특정 시간에 뭔가를 나한테 계속 메일로 발송을 해줘 라든지 어떤 채널에 유튜브 컨텐츠가 올라오면 그걸 감지해서 나한테 메일을 보내줘 이런 것들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저는 2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월스트리트 저널을 매일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내줘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11일자 월스트리트 저널 주요 헤드라인을 요약해서 메일로 준 걸 볼 수가 있죠. 월스트리트 저널 영어로 보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로 번역하고 요약까지 해서 보내줘 라고 하면은 이렇게 쓱 한번 읽어보기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두 번째는 제 채널에 쇼츠가 올라오게 되면 그 쇼츠를 스레드로 바꿔서 보내줘 라는 건데요. 제가 스레드에 이제 바로 올리기 위함인데 100% 감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약간 누락이 있기는 한데
때 그래도 슈츠가 올라온 것을 감지를 해가지고 스레드에 올릴 수 있는 글로 변환을 직접 해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받는 프롬프트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플루이드 AI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영상 링크를 더보기란에 걸어두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신은 젠스파크에서 할 수 있는 AI 통화 비서입니다. 저는 현 시점에 단 하나의 AI 서비스를 구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젠스파크를 할 거거든요. 왜 하필 젠스파크를 결제할 거냐 하면은 팩트체크뿐만 아니라 다운로드 하기라고 해서 유튜브 영상을 다운로드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양식을 다운로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그냥 프롬프트 한 줄만 넣으면 알아서 다운로드해서 폴더에다 저장까지 해줍니다. 그 외에 PPT를 자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AI 슬라이드도 굉장히 유용하고요. AI 시트는 아직은 완벽하지 않아서 제가 추천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외에 젠스파크 브라우저,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인데요. 지금은 제가 소개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저는 윈도우를 주로 사용하는데 윈도우가 아직 출시를 안 했습니다. 맥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고 맥에서도 사용을 해봤을 때 아직은 조금 허점이 있어가지고 실무에 사용하기엔 조금 답답한 감이 있다. 그래서 윈도우가 나오고 조금 더 완성도가 생기면 제가 본격적으로 소개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업그레이드 조금만 되면 진짜 유용할 거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통화비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진짜 우리가 외국에 있는 식당을 예약을 하거나 국내에서 어딘가에 문의를 할 때 이 AI 통화비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통화가 매끄럽게 되냐,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헬스장 두 군데에다가 문의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업체 이름을 검색하면 구글 맵 기반으로 전화번호를 가지고 오는 구조인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구글 맵을 많이 사용하진 않다 보니까 좀 불안정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보다는 퍼스널로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직접 입력하시는 게 더 유용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고객센터에다가 문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전화번호를 입력을 한 다음에 통화해서 물어보고 싶은 내용 작성을 합니다. 일단 제가 제 핸드폰으로 예시로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전화가 오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업 상태 확인 누르면 실제로 통화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제 핸드폰에 전화가 왔습니다. 실제 전화는 02번호로 오고 있습니다. 근데 초반에 이렇게 약간 딜레이가 좀 있거든요. 그럼 먼저 PT 없이 헬스장만 이용할 경우 월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월 비용은 10만 원입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진행 중인 프로모션이 있다면 몇 개월에 얼마인지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12개월에 50만 원입니다. 제가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월 비용은 10만 원이고 프로모션은 6개월에 50만 원인 게 맞을까요? 네네. 똑같은 전화로 세 번째 걸어봤거든요. 일단 결론적으로 당장 쓰기는 힘들다라는 게 결론이지만 올해 안에는 아마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디벨롭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되면 다시 안내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첫 번째 시도에서는 제가 똑같은 프롬프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 물어봤더니 헬스장이나 피트니스 센터 이름이 누락이 돼 있다 라고 해가지고 두 번째 할 때는 헬스장 이름을 이렇게 임의로 써서 넣었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말귀를 좀 잘못 알아듣고서 여기서 저희는 PT 없이 일반 헬스만 가능하다, 자기가 스스로 마치 헬스장인 것처럼 그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물어봐야 되는 건데 저는 분명히 월 비용 궁금하다, 몇 개월 얼마인지 물어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월 회원권은 말도 안 되게 제가 얘기해준 적 없는 10만 원이라는 얘기를 하고 6개월 등록하시면 한 달 프로모션 하고 있다 이런 거짓말을 막 하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시도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전화 특징이 딱 전화를 받으면 5초 동안 아무 말을 안 해요. 여보세요? 이렇게 할 거잖아요. 여보세요? 하는데 1초밖에 안 걸리는데 그러면 아 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5초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제가 제 번호로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헬스장에다가 전화를 했을 때 이렇게 아예 안 받거나 바로 통화를 종료를 해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희망적인 거는 물어봐달라고 하는 거를 정상적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10만 원이다 이렇게 이제 전화 받은 쪽에서 대답을 했는데 제가 대답한 거에 대해서 마지막에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알려준다. 좀 쓰기 어려운 점은 이제 전화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처음에 딱 전화를 받았는데 5초 동안 아무 말을 안 해. 그러면 그때 끊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물어봐서 대답을 했는데 대답을 또 하고 나면 한 5초 정도의 딜레이를 가지고 또 대답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못 기다리고 뭐야 이거 장난 전화야 하면서 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사용하기는 좀 쉽지 않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 장난 전화 같은 그런 느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한국어를 이해하는 정도는 꽤 정확하거든요. 그런데 약간의 초반에 그 딜레이라든지 예외 상황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내 힘으로는 절대 전화할 수 없는 해외에 한번 전화를 해본다거나 우리가 고객센터 한번 대기하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중간에 사람이 개입이 돼서 아 이렇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다든지 내가 통화를 이어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그냥 내가 요청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끝내는 이런 수준이라 가지고 간단한 시간을 물어보는 것, 예약을 하는 것 이런 데에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 업무나 챙겨야 되는 짜잘한 일들을 자동화시키고 싶으시다고요? 자피어, 메이크닷컴, NA덴 들어는 봤는데 사용은 안 해보셨거나 사용을 해봤는데 어려우셨다면 오늘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꿀팁을 대방출 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 조건이 발생하면 이 액션을 해줘. 예를 들면 특정 발신일로부터 메일이 왔다고 하면 내 슬랙, 그러니까 메신저에다가 알림을 보내줘. 또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어떤 내용이 기입이 되면 그걸 LLM, GPT, 제미나이 등으로 전송을 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SNS에다 올려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자피어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SNS를 키우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있죠. 오늘은 그 전체 과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잘 알려진 자동화 툴에는 자피어, 메이크닷컴, NA덴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중에서 자피어 사용을 일단 추천드립니다. 자피어에서 메이크, NA덴으로 갈수록 조금 더 자율성은 높아지는 반면에 사용성은 조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자피어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드리면서 왜 자피어를 추천드리는지도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하나씩 따라와 보겠습니다. 특정 개수까지는 무료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무료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특정 스프레드시트에 주제를 입력을 하면 클로드랑 제미나이에 각각 프롬프트를 보내서 적당한 유튜브 컨텐츠 제목을 제안을 해주는 잡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자피어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크리에이트를 눌러서 잡스를 누릅니다. 잡에서 항상 첫 번째는 트리거입니다. 내가 언제 작동을 해야 돼? 라는 조건을 제시를 하는 건데요. 사실 코파일럿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냥 쓰기만 하면은 얘가 어떤 방식을 사용해라 라고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를 지금 코파일럿한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여기다가 하나하나씩 내가 트리거, 어떤 액션이 발생했을 때 움직여야 될지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액션에 대해서 하나하나 내가 설정을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코파일럿으로 한번 해볼게요. 코파일럿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고민을 막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이런 식으로 이런 스텝을 사용을 하면 돼 라고 코파일럿이 저한테 제안을 줬거든요. Add all steps to job을 눌러서 바로 스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뭔가를 지금 많이 하지 않았는데 한 문장을 입력을 했을 뿐인데 얘가 이런 스텝으로 하면 되겠네 라고 제안을 해줬어요. 만약에 저는 지금 스프레드시트에 주제가 작성됐을 때를 조건으로 하고 싶은데 드라이브에 뭔가가 올라왔을 때, 메일이 왔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바꾸고 싶다고 하시면은 체인지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원하시는 것을 트리거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구글 폼이 왔을 때, 뭐 노션에 나를 태그를 했을 때, 뭐 이런 것들 다 가능하거든요. 트리거 이벤트는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작동할지를 찝어주는 건데요. 저는 New or Updated Spreadsheet Rules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행이 생기거나 아니면 뭔가 업데이트가 됐을 때 이걸 작동을 시켜줘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팁을 좀 드리자면 이게 바로 작동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3분 정도 시간을 두고 작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스프레드시트에다가 뭐라고 이제 업데이트를 했다고 해서 바로 이게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프롬프트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고 얘가 트리거가 도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을 하셔야 돼서 바로 안 된다고 해서 이거 문제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려요. 저는 지금 구글 어카운트가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구글 어카운트를 하나 연결을 하셔야 될 거고요. 셋업은 기본적인 조건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컨피규어는 좀 더 자세한 동작 사항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 스프레드시트 안에서 어떤 스프레드시트인지를 지정을 해줄 수 있고요. 거기서 어떤 워크시트인지 또 어떤 컬럼이 트리거가 되는지를 자세하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스프레드시트를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지 좀 오래된 스프레드시트는 서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스프레드시트를 등록을 할 때 그냥 바로 구글 드라이브에 스프레드시트를 하나 생성해서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야 여기 바로 위에 이렇게 상단에 뜨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진짜 찾기 너무 힘듭니다. 저는 지금 자피어 테스트라는 스프레드시트를 방금 만들어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바로 서치가 됐고요. 내 드라이브에 있는 모든 컨텐츠가 다 서치가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졌던 거 보려고 하면은 계속 로드 모어를 해가지고 불러오고 해야 찾아질까 말까 하기 때문에 그냥 그럴 바에 새로 하나 생성하셔라. 최근에 생성한 거면 폴더에 어디 있던지 간에 좀 최상단으로 이게 보여주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좀 더 찾기가 편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하나 다 시간 잡아먹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하다가 포기하고 막 이렇게 돼서 하다가 정말 화딱지 많이 나본 사람으로서 하나씩 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빨간색 별 있는 것들은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필드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굳이 입력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스프레드시트 선택하셨으면 그 안에 탭이 있죠? 네, 시트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시트 할 거냐까지도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트리거 컬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주로 컬럼을 첫 번째 컬럼이나 마지막 컬럼에
런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내가 런했던 시간, 지금 오후 9시 56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작했던 시간을 써서 이걸 제목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스프레드 로우에 체인지가 있거나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뭐 새로 생기거나 하면은 그때 트리거를 발생해줘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만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면은 동일한 변수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목만 바뀐 걸 할 수도 있고, 뭐 여기를 트리거로 해놓으면은 여기 옆에를 아무리 바꿔도 이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사용하기 용이한 편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굳이 설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설정 안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행을 다 이제 트리거로 잡게 돼가지고 뭐 하나만 바꿔도 이게 작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자피어 하나하나 작동하는 것도 다 돈이잖아요. 무료 버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무료가 이제 찰 수도 있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요거는 트리거 컬럼을 선택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지금 런이라고 트리거 컬럼을 만들었잖아요. 여기 옆에다가 컬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그러고 와서 트리거 컬럼을 눌러봤는데 컬럼이 이거 하나밖에 안 뜨는 거예요. 난 그 옆에 있는 테스트라고 아까 써놓은 새로운 컬럼을 트리거로 사용을 하고 싶은데, 그럴 땐 리프레시 리즐트 누르셔가지고 항상 이걸 동기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피어가 동기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동기화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제가 뒤에서 이 동기화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탁탁탁 스텝 맞춰가면서 하시는데, 동기화를 자꾸 안 하시게 되면은 왜 이게 자꾸 에러가 나지? 막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피어는 항상 동기화를 해줘야 된다. 뭔가 문제가 있다? 동기화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런으로 저는 트리거 컬럼을 설정을 해놓겠습니다. 이 옆에 보시면 이 점점점이 있는데 이거는 모든 그 자피어의 컬럼마다 다 있거든요. 근데 눌러보시면은 스태틱을 할 거냐 커스텀을 할 거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커스텀 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고급 유저들만 커스텀을 사실 사용을 하거든요. 스태틱이라는 거는 이미 자피어 내에서 주어진 메뉴 옵션들인 거죠. 이 옵션 중에서 선택을 해 요거고, 커스텀 같은 경우에는 그거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약간 코딩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쓰시는 거라서 일단은 웬만하면 다 스태틱 안에서 해결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티뉴 누르셔서 테스트를 꼭 해야 돼요. 이 하나하나 스텝에서 다 테스트가 있거든요. 근데 테스트를 전 처음에는 스킵 테스트라는 버튼도 있어가지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테스트를 안 하고 넘어가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체크 초록색으로 이렇게 기분 좋게 체크가 돼 있는데 여기는 느낌표 노란색 느낌표예요. 뭔가 찝찝하지 않으신가요? 이게 실제로 나중에 뒤에도 영향을 미쳐요.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테스트 트리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를 테스트를 해주는 건데, 일단 이게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위에 퍼블리시 버튼이 활성화가 안 돼서 사용을 일단 못 합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이걸 테스트를 하겠답시고 다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스프레드시트에 가가지고 여기다가 막 변수 입력하면서 런을 계속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제가 아까 한 번 이거 짭 런 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린다고 했죠? 한 3분에서 4분 정도는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거 계속 기다려야 돼요. 3, 4분 언제까지 되나 이러면서 계속 3, 4분 기다리면서 테스트 하나 할 때마다 그 웨이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이 테스트 스텝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테스트를 한번 눌렀어요. 근데 얘가 No spreadsheet found 라면서 아무런 결과 노루가 없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스킵 테스트를 누르시면 안 된다 이거죠. 제가 엄청 당해봐가지고 꼭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조금 더 정상적으로 한번 컬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A열에는 주제하고 괄호하고 런을 해놨습니다. 이거를 떼셔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주제만 하고 여기 D열에다가 런을 따로 떼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주제를 입력하면 그냥 바로 이게 작동되게끔 하고 싶어가지고 주제 괄호하고 런, 이게 런하는 그 트리거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써놨고요. 그리고 이 주제를 입력을 하면 예를 들어서 AI 프롬프팅이라고 주제를 입력을 하면은 그 주제에 관련해서 클로드랑 GPT, 뭐 제미나이 이런 데서 각각 제목을 만들어 주게끔 그렇게 자피어 워크플로우를 짜려고 하거든요. 제가 입력하려는 이 A열 주제밖에 없죠. 주제를 하나를 예시로 지금 입력을 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테스트를 들어가서 보면은 스킵 테스트, 이 파란색 돼 있으면 자꾸 누르고 싶은데 이거 누르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테스트를 완료하셔야 됩니다. 테스트 트리거 다시 눌러서 제가 아까 이제 주제를 이제는 하나 입력을 했죠. 주제를 입력을 했기 때문에 테스트에서 그 해당 스프레드시트 로우 A, 제가 아까 주제 런이라는 컬럼에 AI 프롬프팅이라는 주제를 썼는데 예시로 써놨어요. 그게 지금 불러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아까 주제라고 쓰기 전에 그 AI, 그 컬럼명을 그대로 가지고 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기화가 실시간으로 안 된다라는 의미가 뭔지 이해 가시나요? 제가 지금 주제하고 괄호하고 런으로 바꿨으면 제목을 A열 컬럼
컬럼을 바꿨으면 얘도 컬럼명이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컬럼명 그대로 있다는 게 동기화가 제대로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일단은 Find New Records를 누르셔가지고 새로운 레코드가 없는지를 서치를 해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 그래도 잘 안 된다 이런 Config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트리거 컬럼, 아까 그 해당하는 문제 컬럼 있던 거를 리프레시 리조트 누르셔가지고 주제 런으로 다시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근데 이게 컬럼명으로 가지고 오는 건 아니고 A열이냐 B열이냐 요거 가지고 오는 거라서 사실 큰 문제까지는 없기는 합니다. 어쨌든 테스트 단계에서 Find New Record를 누르실 일은 굉장히 많고요. 왜냐하면 내가 테스트를 요걸로도 해보고 싶고 또는 요걸로도 제목을 만들어 보고 싶다,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테스트를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시트에다가 뭔가 내용을 넣었으면은 Find New Record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동기화가 잘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요거를 좀 습관화를 해놓으시면 사용하는데 문제가 훨씬 많이 줄어듭니다. 저는 지금 첫 번째 행에 있던 AI 프롬프팅이라는 주제 또는 일잘러의 AI 사용법 중에서 일잘러의 AI 사용법을 가지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른 상태에서 Continue with Selected Record, 그러니까 내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 행을 가지고 테스트를 앞으로도 진행할게 라고 하면서 다음 스텝으로 이 정보를 넘기는 과정이거든요.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구글 AI 스튜디오, 이제 제미나이로 갑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저는 주제를 입력하면 이게 제미나이랑 클로드 또는 뭐 GPT로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가길 원했는데 지금 아까 코파일럿을 만들어줘가지고 이렇게 일렬로 쭈루루 가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두 개를 스플릿을 시킬 겁니다. Add 스텝을 누른 다음에 패스를 누르시면 이렇게 패스를 나누실 수가 있어요. 이게 조건에 의해서 나누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그냥 무조건 가게끔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보시면 패스 컨디션즈라고 있는데 커스텀 룰을 선택을 할 수도 있겠고 always run, 저는 always run을 하겠습니다. 하나의 주제가 들어가면 그거를 클로드나 GPT나 제미나이에다가 싸사삭 뿌려줘 이걸 하고 싶기 때문이죠. always run을 누른 다음에 continue 누르면 노란색 느낌표 돼 있었는데 초록색 체크,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아까도 테스트 완료하니까 초록색 체크 생겼죠. 여기도 초록색 체크 생겼죠. 그다음에 패스 B도 마찬가지로 always run 누르고 continue 누르면 어떤 액션을 다음에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아까 제가 클로드가 여기 밑에 있었던 거 드래그 앤 드롭으로 여기다가 넣어놓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체크 이제 됐거든요. 초록색 체크 됐죠? 그러고 여기 지금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초록색 체크가 생겨야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노란색 느낌표라서 다시 여기도 눌러가지고 문제가 없는지 한번 눌러주면은 좀 이따 뭐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욕심을 좀 부려서 난 제미나이랑 클로드랑 GPT한테 다 제목을 뽑아보라고 할 거야 라고 하고 싶다고 하면 지금 두 개로만 나눠줬는데요? 3개로 나누실 수도 있어요.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면 애드 패스 하나 누르면은 여기 또 새로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다가 또 똑같이 always run 하고 여기다가는 나는 GPT를 할 거야. GPT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안 나오죠. 이게 이제 자피어의 굉장히 좀 큰 단점인데 챗GPT입니다. 챗GPT라고 검색해야 나옵니다. 클로드는 그냥 클로드로 검색하면 나오고요. GPT는 챗GPT라고 검색해야 나옵니다. 제미나이는 그냥 제미나이라고 검색해도 나와요. 이건 좀 고급 버전이기는 한데 만약에 내가 그록이랑 연동을 하고 싶어. 그런데 여기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그록이 없어. 여기 애드 스텝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액션을 그록을 막 검색을 했는데 그록이 없어. 그러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API라는 걸 제공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록 API 이렇게 검색을 한 다음에 그 API 키를 가지고 코드에다가 넣으시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이 코드가 진짜 유용하거든요. 코딩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굉장히 유용하고 코딩을 못 하시는 분들도 요새는 근데 GPT가 다 코딩 해주지 않나요? 만약에 내가 뭔가를 어떤 액션을 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연동 툴에는 없다라고 하면은 코드 바이 자피어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거는 일단 알아두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정보를 알려드리고요. 자피어와 기 연동되는 툴이 아니라고 해서 못한다는 건 아니다라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작동 가능한 시간을 30초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가 돌아가는데 또는 뭐 꼭 이 코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GPT에다가 프롬프트 입력을 해서 답변이 나오는 데까지 30초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타임아웃 에러가 항상 발생을 해요.
이게 자피어는 30초고요. 그 메이크닷컴은 조금 더 길게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최대 3분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메이크닷컴은 그런 거에서 조금 더 유연하고 NA대는 조금 더 유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피어는 타임아웃 에러가 나는 경우에 맥스 아웃풋 토큰의 문제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 맥스 아웃풋 토큰 같은 경우는 1024가 아니라 1024의 8배인 8192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필수 필드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워놓으셔도 상관없는데 만약에 타임아웃 에러가 발생을 한다. 뭔가 에러가 자꾸 발생한다. 라고 하면은 이거를 좀 늘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6000 이렇게 늘리셔도 상관없고요. 8192까지 늘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일단 웬만한 프롬프트는 다 30초 내에서 되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타임아웃 에러를 만나게 되면은 아 이게 답변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그렇구나. 그럼 프롬프트를 조금 줄여보자. 아니면 결과값, 그러니까 리턴해야 되는 컨텐츠의 길이를 조금 줄여보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좀 하나는 삭제를 하고 네, 지금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어떤 정보가 입력이 되면 그걸 트리거로 해서 두 개의 패스로 나눠서 하나는 제미나이에, 하나는 클로드에 각각 프롬프트를 보낼 거야 까지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 어떤 프롬프트를 보낼 거냐는 이제 여기 들어와서 세팅을 하시면 되겠죠. 셋업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만약에 제미나이를 쓰고 있어. 클로드를 무료로든 돈 내고든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쓰고 있는 그 클로드랑 그 제미나이랑 여기서 얘기하는 어카운트는 다릅니다. 다르다는 걸 꼭 기억을 하세요. 정확히 보시면은 제미나이가 아니라 가로하고 제미나이라고 돼 있고 앞에 구글 AI 스튜디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정을 구글 AI 스튜디오에 가서 발급을 받아야 되는 계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것들은 비용이 우리가 구독하고 있는 그 일반적인 UI에서 보는 클로드 제미나이랑 다르고 API 사용건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구글 AI 스튜디오로 들어가면은 get API 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사실 눌러주면 돼요. 결제 데이터를 좀 입력해줘야 되는 불편함은 있기는 하지만 API 키 만들기 눌러서 제미나이 API 기존 프로젝트에서 API 키 만들기 라고 하면은 이렇게 복사할 수 있는 API 키가 만들어지고요. 이걸 복사하셔서 Change Connector New Account 누르셔서 나오는 결과물에다가 API 키를 붙여 넣어주셔야 됩니다. 클로드 마찬가지입니다. 클로드 그냥 들어갈 게 아니라 엔트로픽, 여기 앞에 있는 이 엔트로픽이라는 사이트 들어가셔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 엔트로픽 사용하는 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어가지고 상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셋업을 마쳤다고 하면 컨피규어에서는 내가 어떤 프롬프트를 보낼지 상세하게 설정하는 곳이라고 했죠. 모델은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2.5 추천드립니다. 2.5 검색하셔서 프로랑 플래시 있는데 플래시가 좀 더 빠르고요. 프로는 좀 더 정확합니다. 10개 요청하면 9.5개는 들어주는 게 프로, 플래시는 8.5 정도 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플래시도 충분히 훌륭하기 때문에 플래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롬프트에서 이제 여기서 변수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못하시는 건데 변수가 뭐냐면 이 시트에서 주제를 이렇게 선정을 했잖아요. AI 프롬프팅 또는 일잘러의 AI 사용법. 그중에서 제가 일잘러의 AI 사용법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겠다라고 앞서서 선정을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일잘러의 AI 사용법이라는 주제를 기반으로 유튜브 영상 제목을 만들어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앞에 주제 부분은 계속 바뀌어요. 스프레드시트에 뭘 입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바뀌잖아요. 앞서서 있었던 내용 중에서 이걸 가지고 와줘 라고 하는 게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변수를 슬래시를 눌러서 입력을 합니다. 슬래시를 눌러서 지금 코파일럿이 제안을 해줬어요. 주제를 가지고 오면 되겠네.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해줬거든요. 여기 옆에 보면 일잘러의 AI 사용법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주제라는 컬럼을 가지고 오는 거고 그 안에 내용은 내가 아까 테스트 스텝에서 나 이걸로 앞으로 테스트할 거야 라고 제가 아까 일잘러의 AI 사용법을 선택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앞선 테스트 스텝에서 어떤 주제인지를 바꾸잖아요. 그러면 여기 내용도 바뀝니다. 이게 바로 변수의 효과죠. 그래서 이 일잘로의 사용법을 프롬프트에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앞선 스텝에서의 어떤 컬럼을 선택을 할 거야 라고 내가 코팔로 주는 거 말고 내가 직접 선택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지금 주제 땡땡 런이라고 컬럼 명이 적혀 있긴 하지만 여기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은 여기 이 예시 있죠. 약간 얇은 글씨. 이 예시 글자만 대체해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제는 일잘러의 AI 사용법이야 라고 제가 지금 쓴 거고요. 이 컬럼은 변수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변경이 되겠죠. 자작해줘.
라고 하는데 또 이렇게 하면 자기 마음대로 제목을 지을 거잖아요. 좀 저는 더 클릭하고 싶어지고 후킹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 마음 그대로 그냥 써도 됩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쓰자고 하면은 후킹한 컨텐츠란 이라고 제미나이한테 일단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얘가 매력적인 유튜브 제목 작성 가이드라고 해가지고 쭉 알려주거든요. 이걸 그대로 그냥 복사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작성하면 돼 라고 쓰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네, 쓸모없는 내용은 좀 지우고요. 아래 내용을 참고해줘.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제미나이나 뭐 클로드에서 전혀 보지 못했던 탑 P, 탑 K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템퍼러처 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 헷갈리실 것 같은데 필수 항목 아니죠? 그냥 무시하고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좀 더 정교하게 프롬프트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건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 눌러보시면 설명이 좀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 LLM은 통계다 제가 이런 말씀 계속 드리는데 A라는 단어 뒤에 B라는 단어가 나올 확률을 계산을 해가지고 A 다음에 B 단어를 붙여주는 게 바로 LLM이다 보니까 이 확률을 얼마나 정규 분포에서 벗어나게끔 해도 괜찮을지를 선택하는 게 템퍼러처랑 탑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상치 못한 답변을 내놓게 만들까라는 게 이제 템퍼러처랑 탑피라고 보면 되는데 나는 좀 정교화된 답변을 내놨으면 좋겠어. 창의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템퍼러처랑 탑피를 내리면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건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탑피를 0.2 정도까지 내린다든지 아니면 템퍼러처를 0.2 정도까지 내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조정을 해가면서 창의적인 그 수준 또는 너무 이렇게 생각지 못한 게 나오는 수준 그거를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용자라고 하면은 굳이 건드리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컨티뉴 하고 나서 테스트 해야 되겠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스킵 절대 하지 마시고요. 테스트 스텝 반드시 하셔가지고 정상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을 넘어가야지 정상적으로 이게 잡이 하나가 완성이 되는 형태거든요. 실제로 지금 제미나이한테 제가 아까 작성했던 프롬프트를 지금 전송을 했고 그 결과가 데이터 아웃으로 나왔습니다. 데이터 2는 어떤 프롬프트가 같다라는 걸 알려주는 건데 주제는 주제 땡땡 이젤러의 AI 사용법 여기 들어가고 밑에 제가 작성했던 그 프롬프트가 입력한 데이터로 들어갔고요. 거기서 나온 데이터는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결과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면은 여기서 프롬프트를 바로 수정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아니라 여기 들어와가지고 주제를 추가를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꼭 여기서 테스트를 계속 반복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테스트하고 싶은 그 주제를 좀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스프레드시트에서 Find New Records 제가 아까 이것 때문에 계속 그렇게 반복 설명드렸거든요. 내가 만약에 주제를 이거 중에는 좀 잘 나왔는데 좀 다른 거 한번 해볼까? 몰입법에 대해서 좀 과학적으로 하는 주제를 사용하고 싶어. AI는 잘 나왔는데 과학적 몰입법은 좀 잘 나올까? 이게 많이 궁금했어요. 그러면 테스트로 예시 주제를 저렇게 넣겠죠? 그러고 나서 꼭 Find New Records 누르셔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게 동기화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한 30초는 좀 기다려주셔야 돼요. 30초 있다가 눌러주시거나 저 같은 경우는 몇 번을 누릅니다. 네, 그러면은 새로운 로가 생겼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과학적 몰입법 나오네요. 이걸 선택을 해서 앞으로 이것 가지고 테스트할 거야 라고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제미나이에 가서도 주제가 여기 바뀐 거 보이시나요? 주제가 아까는 이젤러 AI 사용법이었는데 과학적 몰입법이라고 지금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테스트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테스트 스텝 누르셔가지고 또 이것 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제가 아니라 프롬프트를 바꾸실 때에도 여기서 프롬프트를 바꿔가면서 테스트해서 그 결과를 봐가면서 할 수 있고요. 근데 프롬프트는 애초에 다른 데에서 좀 더 수정을 하고 오시는 게 훨씬 UI적으로 편하다는 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 데이터가 만약에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이제 컨티뉴를 하면 되겠죠. 그 결과를 어디다가 업로드를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나는 이 시트에다가 바로 옆에 있는 컬럼에다가 업로드를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구글 시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미 있는 행에다가 컬럼의 값만 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데이트 스프레드시트 로우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 스프레드시트는 자피어 테스트 시트를 선택을 해주고 워크시트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로우는 여기서 드디어 우리가 커스텀을 사용을 할 일이 생겼는데요. 제가 아까 점점점 누르면은 스태틱 커스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스태틱을 사용을 한다. 주어진 것 중에 선택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커스텀을 사용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스태틱이라고 하면 주어진 것, 커스텀은 약간 변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주제를 어디다가 입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맞는 컬럼, 바로 옆에 있는 컬럼에다가 결과값을 줘야 되죠. 그러면 주제의 로우를 가지고 와서 행 번호를 가지고 와서 그 행 중에서 B 컬럼에다가 작성을 해줘, C 컬럼에다가 작성을 해줘, 이걸 지금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특정 행에다가 콘텐츠를 업데이트를 해, 이게 아니라 주제를 어디다 입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요. 행 번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없다. 나 지금 로우를 선택을 하려고 봤더니 왜 아이디 4? 이런 식으로 딱 특정한 거에다가 업데이트를 할 수 있지? 라는 의문이 들면은 그때 옆에 있는 점점점 눌러서 커스텀 한번 눌러보는 겁니다. 눌러봤더니 변수를 넣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뀝니다. 아까 우리가 스프레드시트에서 주제를 작성을 했던 그 로우 아이디, 그거를 가지고 와서 변수로 써서 행을 선택을 하고 그 행에서 제목 클로드 컬럼에다가 슬래시 누르고 결과값, 아까 이게 지금 제미나이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클로드가 아니라 제미나이로 바꿀게요. 헷갈리지 않게. 여기 클로드입니다. 제가 컬럼명 바꿨죠. 근데 이게 아직도 제목 클로드야. 그럼 매치가 안 되죠. 뭐 하라 그랬죠? 동기화하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리플레시 피니시를 한번 눌러줘요. 바뀌었죠. 제목 제미나이로 정상적으로 바뀌었어요. 제목 제미나이로 컬럼명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반영을 동기화를 꼭 해주시고요. 슬래시 다시 눌러보면은 아까 제미나이에서 나왔던 그 결과물이라면 요 네 번째 스텝 요거 선택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나왔던 결과물인데 이거를 꼭 보고 선택을 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중에서 뭐 할 거냐 했을 때 내가 원했던 그 결과값, 결과값이 여기 들어와야 되겠죠. 자, 앞서서 이게 테스트 스텝을 다 안 하게 되면 여기서 저희가 테스트를 했잖아요. 테스트를 해서 이 결과값이 나왔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이 결과값이 제대로 전송이 돼서 여기 지금 뜨는 거예요. 앞에서 테스트를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결과값이 제대로 안 떠서 도대체 뭘 선택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거든요. 자, 앞서서 테스트한 거 중에서 나는 이 결과를 가지고 와야지 라고 했던 게 바로 요거였죠. 요건지 정확히 확인을 해보고 이거 맞네? 하면 요걸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뭐 아무거나 가지고 온다고 이게 결과값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목이 저는 지금 Candidate Content Parts 텍스트인데 이게 또 바뀌거든요. 제목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이 결과 예시를 가지고 꼭 가져오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고 컨티뉴. 제가 여기 클로드는 뭐 따로 안 했어요. 클로드는 당연히 여기 옆에 가서 해야죠. 왜냐하면은 여기는 지금 아무리 클로드에서 결과값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얘가 얘랑 연결이 안 돼 있죠. 얘 다음에 얘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로 결과값을 받아오질 못해요. 애초에 구조 자체가. 그래서 얘들 이거 지금 필수사항 아니잖아요. 입력하는 게. 제미나이로 찢어진 패스에서는 제미나이에 대한 결과값만 입력하도록 하면 되고 클로드에 대한 결과값은 그 옆에 있는 스프레드시트 요 스텝에서 입력을 하게끔 하면 된다는 거죠. 각각 입력하게끔 되는 겁니다. 컨티뉴 해서 마찬가지로 테스트 스텝 반드시 돌려보시고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초록색 체크 나왔다 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오케이인 겁니다. 저는 이제 기존에 해놨던 건데 이렇게 세팅이 다 끝나고 나면은 퍼블리시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여기 다 끝나고 나면은. 그래서 퍼블리시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만약에 퍼블리시가 활성화가 안 된다. 그럼 여기 노란색 표시되어 있는 요 스텝들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거를 꼭 다시 클릭을 하셔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초록색으로 다 체크가 되게끔 한 다음에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퍼블리시 누르시면 이제 저장이 되는데 저장하실 때 버전 기록을 꼭 해놓으세요. 내가 이 버전에서 어떤 걸 했다 라는 걸 기록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여기 옆에서 버전스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버전 제목을 보고서 이거는 이런 업데이트를 했던 버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퍼블리시 누르고서 이렇게 수정사항을 수정을 한 다음에 퍼블리시 누르고 버전 이름 입력을 하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굳이 입력을 안 해도 된다고 퍼블리시를 그냥 그대로 눌러버리면 나중에 이게 내가 어떤 수정을 했던 버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분명 이게 롤백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되돌려야 되는 상황이 분명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다가 버전 네임 꼭 써주시고요. 내가 어떤 수정을 했다 라는 거 간단하게 한국어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피어를 사용을 하다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잡 런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액션을 했었었고 그게 성공을 했었었는지 플로우가 정확히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었는지를 하나하나 다 쪼개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이 스텝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그럼 이걸 해결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이 스텝에서 할 수 있는 게 진짜 다양하게 많은데요. 줌이 시작이 되면은 내용을 녹화를 해서 그걸 요약해서 나한테 메일로 보내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메일 온 게 있으면 이렇게 분류를 해서 나한테 보내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건 정말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무궁무진합니다.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달라지는 거죠. AI 에이전트. 내가 말 한마디 하면 AI가 비서처럼 일을 척척 알아서 해주는 건데요. 그 중에서 요새 플루이드 AI가 가장 핫해서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단점까지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봤을 때 이 플루이드 AI를 쓰는 가장 유용한 방법은 나한테 메일을 보내줘 라는 자동화를 할 때였는데요. 예를 들면 트위터나 스레드에서 요새 AI 분야에서 가장 핫한 채널들을 찾고 그 채널들에 대한 업데이트를 나한테 매일 아침 메일로 요약해서 보내줘 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이 플로이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채널들을 찾고 그 채널들의 업데이트들을 특정 시간에 매일매일 모아서 나한테 메일로 쏴주는 이런 액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추천인 코드가 있어야만 접속이 가능했는데 그냥 모두에게 다 풀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나 다 가입을 하실 수 있고 무료 버전으로 일단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한번 직접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해볼게요. 플로이 AI에는 에이전트 모드라는 게 있고요. 이 에이전트 모드를 끄면 그냥 일반적인 GPT나 제미나이에서 보는 그런 질문창이 되거든요. 그냥 이 질문창은 그냥 일반적인 AI들이랑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느껴져가지고 굳이 사용할 필요까지는 없었거든요. 근데 에이전트 모드를 ON을 했을 때 얘가 특히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여기 아래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트위터를 검색을 할 수 있고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성에서는 동영상을 생성을 하거나 음악을 생성을 하거나 또는 상호작용 측면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유용한 이메일 전송이 가능했었어요. 근데 보시면 여기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크레딧 10 이렇게 예상되는 비용이 나오거든요. 생성 중에서 문서 생성은 30이 들어가고 동영상 생성은 400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처음에 딱 가입을 하시면 1000크레딧 정도 그냥 기본으로 주거든요. 사실 동영상 생성은 BO3가 가장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메일 정도는 10크레딧 정도만 소요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유료까지 결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실제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매일 아침 8시에 당일 발행된 월스트리트 저널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요약해서 내 메일로 보내줘. 그리고 테스트로 일단 오늘자 월스트리트 저널부터 나한테 지금 바로 한번 메일로 보내봐봐. 이게 작동하는지 봐야 되니까요. 에이전트 모드를 반드시 ON 하신 상태에서 스타트를 누릅니다.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AI들은 바로 이렇게 채팅창에 올라가면서 답변이 쭈르륵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이런 게 아니라 캔버스에 포스트잇 붙이듯이 하나하나씩 플로우가 진행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게 되거든요. 이런 시각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New Branch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그걸 눌렀을 때 이제 옆에서 하나 더 물어볼 수 있는 건데 이 옆에 있는 브랜치랑 상호작용을 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아마 이 캔버스라는 것 안에서 이 브랜치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자동화를 좀 더 세밀하게 추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것 중에서 기초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요청사항을 보낸 거에 대해서 지금 플로잇의 에이전트인 네오라는 친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있어요. 완성된 걸 한번 보면은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 웹사이트를 찾는데 에이전트 네오가 4개나 붙어가지고 병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광범위한 정보를 모을 수 있고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모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이게 좀 시각화되어서 지금 이렇게 카드 형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여기 하나하나에 있는 정보가 맞냐 안 맞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는 하죠. 제가 요청사항 이렇게 하나 넣었을 뿐인데 그거에 대해서 여기 좌측에 보시면은 이 하나하나의 액션들을 리스트로 이렇게 쭉 써져 있거든요. 첫 번째 했던 액션은 공식 웹사이트를 찾았고 그 다음에 웹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월스트리트 저널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기사 내용을 추출하는 것 이게 다음 액션이었고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고 이러면서 이제 단계별로 어떤 액션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많은 단계를 통해가지고 결국에는 메일로 저한테 보내주는 액션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구조가 약간 자피어랑 비슷합니다. 자피어라는 거는 어떤 트리거가 발생하면 액션을 해줘. 예를 들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되면 그걸 나한테 메일로 보내줘. 또는 누가 어디다가 게시물을 올리면 그거에 더 어떤 액션을 해줘.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이 완성됐을 때 해야 되는 결과가 있는 이런 걸 자동화시키는 툴이 대표적으로 자피어고요. Make.com이나 NADen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피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자세히 설명한 것을 더보기란에 링크를 넣어놓도록 할게요. 구조를 보면은 그 자피어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어떤 액션을 하고 그 밑에 보면은 제 요청사항에 대해서 이거를 플로우를 하나하나 나눠가지고 웹사이트를 찾고 웹사이트에서 찾은 거에서 내용을 찾고 내용을 또 요약을 하고 뭐 이런 걸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나중에는 아마 플로이드 AI가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고 있는 이런 액션들, 이 액션들을 수정을 해서 사용자가 좀 더 원하는 방향으로 스텝들이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기능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보시면은 다시 실행 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실행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플로이드 AI 구조가 좀 더 발전하면 자피어에서 우리가 자동화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계했던 거를 이제는 그냥 문장 하나로 알아서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메일이 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메일이 왔는데요. 제가 지금 4일째 메일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요약하고 링크까지 제공해줘 라고 한 그 요구사항을 굉장히 잘 맞춰서 해줬거든요. 네, 여기 링크를 눌러보면은 월스트리트 저널로 바로 이동을 해서 원문을 읽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데 근데 문제는 제가 오전 8시에 항상 보내줘 라고 했는데 오후 5시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는데 UTC, 그러니까 국제표준시를 기준으로 자기들은 하고 있다. 한국 시각으로 오전 8시라고 명시를 하지 않으면 그 국제표준시 기준으로 오전 8시이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5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나 이거 한국 시각 아침 8시로 한번 프롬프트를 수정을 하고 싶어 라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걸 수정할 수 있는 버튼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브랜치에서 하려고 하니까 이 브랜치끼리는 서로 상호작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프롬프트를 그냥 하나 만들게 되는, 새로운 캔버스를 하나 만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이게 아직은 아마 플로이드 AI 0.1 버전이어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지금도 우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메뉴가 보이거든요. 저는 우클릭을 하면 2개 메뉴가 한 번에 나와가지고 ESC를 한번 누르면 이 웹사이트에 대한 그 메뉴는 꺼지고 플로이드 AI가 주는 메뉴, 그게 이제 켜진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보시면은 이걸 공유를 한다거나 참조 노드를 사용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이런 데에 나중에 점차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능이 추가가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은 내가 만약에 프롬프트 잘못 썼다?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앞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캔버스를 하나 만들어서 쓰시는 게 낫고요. 아니면 뭐 브랜치를 하나 추가를 해서 그냥 처음부터 새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제가 하는 건 따로 없으니까요. 복사 붙여넣기밖에 하는 게 더 있겠습니까? 이 우클릭했을 때 나오는 참조노드 내용을 누르시면은 새로운 브랜치가 생기면서 이렇게 중괄호가 대화창에 생기거든요. 이게 아마 나중에는 이 참조노드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어떤 요청을 했을 때 들어줘 이렇게가 될 것 같은데 지금은 한국 시간 오전 8시에 오도록 변경해줘 라고 제가 참조 노드를 걸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참조 노드에 대한 이해를 아직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도가 아직은 떨어지지만 이런 기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머지않은 시간 내에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좀 더 편리하게 구현이 된다고 하면 제가 빠르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또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I 컨텐츠로 유명한 트위터와 스레드 계정 10개를 찾아서 매일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후 2시에 내 메일로 내용 요약이랑 그 게시물 링크를 같이 보내줘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중간중간에 내가 스레드를 찾아봤더니 이런 계정들이 있었어 라고 보여주네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온 컨텐츠들을 모으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걸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펼쳐지면서 이런 스레드들이, 이런 트윗들이 있었어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ESC 누르면 나가게 되고요. 그 결과 나온 내용을 이런 식으로 또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케줄드 태스크,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거를 발송하는 걸 스케줄링까지 해준 거죠. 내가 따로 요청하지 않으면 계속 메일이 오거든요. 이렇게 하나의 요구사항 외에도 여기 밑에서 추가로 이제 요구사항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새로운 브랜치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브랜치 기능을 써보려고 플러스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다른 노드 내용 참조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서 뭔가를 클릭하실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면서 브랜치가 하나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반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걸 사용할 수 있기는 한데 그렇게 아직 뭐 유용하다 이렇게까지는 못 느끼긴 했습니다. 옆에 있는 브랜치에서 제가 얘기했던 걸 기반으로 뭔가 생각을 해서 내용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텍스트 그대로만 가지고 오는 기능이기 때문에 크게 유용하지는 않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뭔가 이게 과거의 내용도 가지고 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아마 바뀌려고 하겠죠. 그 외에 일반 모드를 사용한다거나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비디오 생성 이런 걸 요청하는 거는 다른 AI에서 했을 때 좀 더 속도도 빠르고 더 퀄리티도 좋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취합을 해서 그거를 내 메일로 받는다. 이런 업무를 조금 더 메인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양식 찾느라 구글을 뒤지고 있다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잘 알고 있어서 척척 답변해주는 사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내가 요청하는 일을 척척 잘해주는 후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AI를 이용해 최고의 사수를 만들고 최고의 팀원을 만드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 템플릿입니다. 그러니까 업무할 때 어떤 양식인데요. 일을 하게 되면은 자기의 업무 분야에 따라서 어떤 양식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작성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양식을 찾겠답시고 보통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죠. 내가 만약에 이력서를 찾고 싶다라고 하면 이력서 양식 이렇게 검색을 해서 이 중에서 PDF가 있는지 없는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막 이렇게 하는데 젠스파크 진짜 미친 기능이 나왔습니다. 다운로드하기 여기인데요. 여기 내가 만약에 이력서 양식 다운로드 해줘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젠스파크 그러니까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다운로드하는 페이지를 가서 기본 이력서 양식, 국문 이력서 양식, 영문 이력서 양식 막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바로 다운로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력서 양식 폴더에 모든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안내를 주거든요. 여기 이렇게 그냥 양식이 다 다운로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력서 양식 다운해줘 요거 한마디만 딱 했을 뿐인데 말이죠. 그리고 이 기능이 진짜 유용한 게 또 어떤 걸 다운로드를 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내가 유튜브 영상 어떤 걸 하나를 다운로드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SS 유튜브 뭐 이런 걸 썼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또 그것도 막힌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링크를 넣어서 거기에 있는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는 이렇게 그냥 말해볼게요. 이렇게 영상을 먼저 찾아보고 조회수를 확인을 해보고 근데 조회수가 정확히 맞지는 않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맞게끔 이렇게 찾아냅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이 파일 정리 AI가 다 해준다 요거였는데 이게 아직 이렇게 조회수가 높진 않거든요. 근데 조금 지금 숫자 같은 걸 조금 잘못 가지고 오는 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맞춰서 가지고 오긴 한다. 그래서 이렇게 내 파일을 보면은 지금 영상이 MP4로 다운로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미친 기능이라서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젠스파크는 유료이기는 한데 무료로도 사용은 어느 정도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월에 2만 원 이상 가치를 충분히 하기 때문에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저는 AI를 저의 마치 멘토처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주로 제미나이를 사용을 하는데요. 제미나이가 좀 가장 똑똑해서 그렇고요. 제미나이 중에서도 2.5%가 내가 원하는 답변을 정확하게 좀 잘 해줍니다. GPT에 GPT-S가 있다면 제미나이에는 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잼 탐색이라고 누르면은 저는 지금 인사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제가 인사에 대해서 좀 잘 하고 싶은데 잘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인사 전문가라고 페르소나를 지정을 해가지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형태로 잼을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저는 요청사항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너는 인간의 특성과 욕구, 동기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아는 세계 최고의 인사 전문가야.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에 내 인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인사 전문가에 뭔가 조언을 받고 싶다. 인사 전문가와 논의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요청사항에 너는 최고의 인사 전문가야. 그리고 내가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줘. 라고 이 요청사항을 작성을 함으로써 마치 나의 멘토, 사수, 팀장 같은 그런 느낌으로 조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업무에 대해서도 요청을 하면 같이 일하는 동료, 후배, 팀원처럼 그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요청사항을 써놓은 잼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인사를 잘하려고 하면 어떤 책을 좀 보면 될까? 이렇게 궁금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인사 전문가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은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라는 그 핵심을 딱 얘기를 해주네요. 그래서 내가 인사 업무를 하려고 하면은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 조직 행동론에 대한 이해, 비즈니스랑 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구나.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 했을 때는 책도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각 분야에 맞춰서 또 심지어 추천을 해준 게 좋네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 상황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인사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당연히 물어보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페르소나, 인사 전문가의 입장에서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저희는 채용할 때 실무 테스트를 보고 있는데 이런 실무 테스트를 기획을 해줘 라고 하면은 내용을 쭉 작성을 해주고 또 인재상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해줘 라고 하면은 또 그런 걸 또 작성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템플릿인데요. 제미나이에서 캔버스라는 기능인데 이거는 여기 마우스오버를 해보시면 어떤 문서나 앱을 만들 때 사용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문서를 만들 때 제가 만약에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면은 하나의 페이지가 생기면서 여기에 이렇게 문서 형태로 쭉 써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이 우측 하단에 보면은 길이를 변경을 하거나 어조를 변경하거나 수정을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의 역사와 발전에 대해서 30년 단위, 20년 단위 막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를 나는 최근 10년에 대해서 1년 단위로 알고 싶어 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죠. 이때 뭐뭐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좀 딱딱하다 라고 하면은 어조 변경을 해서 이거를 좀 더 정중하게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부분은 조금 길이가 좀 더 짧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을 드래그를 한 다음에 길이 변경을 눌러서 좀 더
짧게 또는 길게 요거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끌어 밀거나 당기거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는 내가 이 내용을 좀 수정을 하고 싶어. 여기만 좀 길게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좀 더 설명해줘.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한 걸 좀 더 길게 설명하고 반영해줘.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또 반영을 해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보고서를 써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자료를 올리고 그거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을 해줘 한 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은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제안을 받아가면서 바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유 및 내보내기를 눌러서 구글 닥스로도 또 바로 보낼 수 있거든요. 아니면 컨텐츠를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보고를 할 때나 이럴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웹페이지 형태라든지 인포그래픽 또는 퀴즈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AI 오디오 오버뷰 이거는 노트북 LM에서 가능했던 기능인데 여기도 또 들어왔어요. AI 오디오를 가지고 긴 내용을 좀 짧게 요약해가지고 들으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형태고요. 퀴즈 눌러보시면 아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학습을 했는지 이런 식으로 퀴즈가 뚝딱 하고 만들어졌습니다. 이럴 땐 이 AI가 최고입니다. 젠스파크 외에 PPT를 이렇게까지 잘 만드는 건 없었어요. 단언컨대 없습니다. 정말로. 한국어 OCR, 그러니까 이미지에 있는 글자 읽기는 제미나이 2.5%가 최고입니다. 영상 제작은 제미나이 안에 있는 VO2가 최고고요. 아직은 VO2를 넘어갈 툴들은 없습니다. 실제로 각각 하나하나 툴들을 들어가 보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알려드릴게요. 아직도 PPT 한 땀 한 땀 만들고 계신다고요? 이제는 AI한테 한 줄만 입력하면 디자인까지도 다 완성해서 보여줍니다. PPT 제작해주는 젠스파크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료이기는 해서 $25 정도의 비용을 한 달에 내야 되는 상황인데요. 슈퍼 에이전트라든지 딥리서치 기능들이 다 모두 좋기 때문에 한 번쯤은 구독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젠스파크에서 AI로 PPT를 만드는 걸 처음부터 같이 한번 해보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슬라이드 메뉴에 들어와서 민님 유튜브 채널에 앞으로 3년간의 로드맵에 대해서 PPT 자료를 한번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봤습니다. 아무런 자료도 저는 주지 않았고요. 정보를 좀 달라고 하네요. 네,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씩 해서 줬습니다. HTML 코드를 사용해서 PPT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했지만 단 한 문장을 넣었을 뿐인데 이렇게 첫 번째 표지장표, 그리고 현재 상황 분석, 비전과 핵심 가치, 1년차, 2년차, 3년차의 각각 목표에 대해서 굉장히 구조적인 슬라이드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면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때는 이제 프롬프트에다가 바꿔달라고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면은 뭐 디자인이라든지 문구 이런 것들이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고요. 보기 및 내보내기를 또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사이트가 하나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바로 플레이 슬라이드를 눌러서 슬라이드를 넘겨가면서 발표를 할 수도 있고요. 엑스포트를 누르게 되면은 PDF나 PPT로 내보내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캔바나 피그마에서 수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주로 HTML을 이용해서 피그마에서 수정을 하기 때문에 그걸 좀 이따가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냥 프롬프트를 이용해서만으로도 수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AI들은 하나의 채팅 안에 토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계속해서 한 페이지, 한 채팅 안에서 이어나가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는 어떤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HTML 코드가 굉장히 길다 보니까 이 한계에 도달하는 게 조금은 빠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이걸 바꿔줘, 저걸 바꿔줘 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은 오류가 난 것처럼 중지가 되고 더 이상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AI 슬라이드 내에서 새로운 창을 하나 키시고요. 기존에 썼던 그 창에서 내가 바꿔야 하는 페이지에 HTML 코드를 가지고 갑니다. 여기서 코드를 누른 다음에 카피를 누르면 HTML 코드가 복사가 되거든요. 새로운 채팅에다가 이 HTML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하고요. Shift 엔터를 누르면 모든 AI들은 프롬프트에서 줄바꿈이 되거든요. 여기다가 내가 변경하고 싶었던 것을 요청을 하면 그 똑같은 슬라이드를 기반으로 해서 수정이 되는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채팅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요. 슬라이드를 예를 들어 5장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 하나의 슬라이드마다 새로운 채팅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수정해줘 라고 대화를 해가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수정이 완료된 HTML 코드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마지막으로 새로운 채팅창에 붙여 넣어서 얘들을 합쳐서 하나의 슬라이드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가장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피그마 사용이 좀 익숙하시고 나는 피그마에서 조금 더 수정을 한번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일단 피그마를 열어주고요. 하단에 이 툴 버튼을 누르게 되면 HTML이라고 검색을 할 수 있거든요. 그중에서 플러그인 먼저 선택을 해주시면은 HTML2 디자인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걸 누르셔서 이거 무료거든요. 런을 누른 다음에
아까 복사했던 그 HTML 코드 그거를 에디터에다가 그냥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HTML 코드 말고 아까 생성됐던 이 사이트를 붙여넣어도 동일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HTML2 디자인에 HTML 코드를 붙여넣은 다음에 지금 생성하기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고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피그마 안에 이미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텍스트를 변경하고 싶다고 하시면 텍스트를 변경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미지나 이런 것들도 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막 나온 따끈따끈한 신상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PDF 다운로드는 금방 되는데 PPT는 다운로드가 엄청 느리고 정상적으로 다운로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슬라이드 비율은 가로 세로 16대 9를 맞췄는데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슬라이드 비율이 좀 깨진다든지 문제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젠스파크 외에 PPT를 이렇게까지 잘 만드는 건 없었어요. 단 한 건데 없습니다. 정말로. 이제 막 나온 버전이라 그렇지 앞으로 훨씬 더 성장할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젠스파크는 사실 시각화가 가장 큰 장점이어서 이미 발표할 내용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디자인 작업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첨부 파일을 추가할 수 있으니까 뭐 워드 파일 같은 데다가 개요 같은 것들을 쭉 작성을 해놓은 다음에 이 내용을 바탕으로 PPT를 제작해줘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좀 중요한 그런 프레젠테이션 자리라기보다는 좀 가벼운 PPT를 제작을 하실 때 내가 그거 하나하나 만들고 있잖니 시간 쓰기는 아까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이런 상황일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내용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디자인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거 해도 충분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어 OCR, 그러니까 이미지에 있는 글자 읽기는 제미나이 2.5%가 최고입니다. 언어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클로드보다도 요새는 제미나이 2.5%가 언어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PPT를 받았는데 캡처된 이미지 형태로 받았다거나 엑셀 파일 또는 워드 파일인데 그걸 캡처된 형태로 받았을 때 텍스트 형태로 변환하고 싶으면 또는 파일 형태로 변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미나이 2.5%에 올려서 텍스트로 변환해줘 혹은 파일로 변환해줘 라고 하면 됩니다. 물론 클로드나 GPT, 그록 같은 것들도 다 OCR을 해주긴 합니다. 그런데 한국어 인식 기능이 조금 떨어지고 특히 그록이 진짜 많이 떨어지거든요. 또 한국어가 아닌 숫자라고 하더라도 10개 중에서 1개 정도는 틀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제미나이 2.5%는 한국어든 숫자든 거의 안 틀리는 것 같아요. 제미나이 들어가신 다음에 꼭 여기 있는 것 중에서 2.0이 아닌 2.5%를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2.5 플래시랑 프로의 차이가 뭐냐 했을 때는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 질의의 복잡도에 따라서 토큰을 얼마나 사용할 거냐, 그러니까 얘네가 얼마나 생각을 할 거냐를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프로는 풀로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비율을 들어보자면은 똑같은 프롬프트를 사용했을 때 프로는 간혹 뭔가 실수를 하는 이런 느낌이었다고 하면 2.5 플래시를 사용했을 때는 10개 중에서 1개는 좀 빼먹고 9개 정도만 들어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LLM, 그러니까 GPT나 클로드 같은 것들이 10개를 요청을 하면은 그중에서 7개 정도만 들어주고 한 2-3개는 빼먹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걸 비교해봤을 때는 2.5 플래시도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무료이긴 한데요. 저는 요새 제미나이가 VO2도 사용할 수 있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서 유료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메인에 있는 이 뉴스가 있는데 여기 이미지에 좀 기울어진 글자와 비교적 읽기 쉬워 보이는 이 글자가 있어가지고 이걸 캡처해서 제미나이에게 여기 있는 모든 글자를 읽어서 문자로 바꿔줘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서비스 같은 경우는 뒤에 이 숫자랑 가려가지고 잘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읽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VO2는 현재 제미나이 유료 구독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영상 제작을 좀 자주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유료 구독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한번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2.5 플래시 또는 프로 선택했던 그 메뉴 들어가서 VO2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는 한국어로 작성을 해도 되는데요. 간혹 잘 못 알아듣는 영상 생성기들이 있는데 제미나이는 한국어 정말 잘 알아듣습니다. 대한민국 일반인 남성이 바닥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 영상을 만들어줘. 그런데 얘네가 이제 학습을 할 때 애초에 영화, 드라마 이런 걸로 좀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 앵글 자체가 약간 드라마 앵글, 이렇게 좀 아래에서 위를 보는 느낌이라든지 뭔가 좀 와이드한 앵글 이런 걸 잡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앵글도 위에서 아래로 핸드폰으로 찍은 것 같이 해줘 라고 명시를 좀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나온 영상이 이거예요. 8초짜리 영상이고요. 어색한 부분이 여기 밑에 이제 TV가 뒤집어져서 우리 쪽으로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영상 그냥 찍은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의자나 이런 게 걸려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걸 굉장히 리얼하게 잘 표현이 돼 있거든요. 보통 스프레이 분사라든지 액체가 흐르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는 게 기존 비디오 생성 AI들이 좀 잘 못했던 거라고 하면은 이런 물리적인 표현들을 다 반영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주는 게 VO2라서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단 하루도 공부하지 않고 토익 950점을 맞았던 방법, 그리고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AI를 활용해서 번역을 하거나 문장을 잘 만드는 방법이 있겠고, 또 내가 직접 습득을 해서 영어를 잘하게 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차례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즉각적으로 영어를 잘 구사하기 위해서 AI를 활용하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잠시만요. 내용 편집하는 사이에 구글에서 실시간 번역 서비스를 내놨는데요. 이제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It's nice to finally talk to you. Es bueno hablarte finalmente. No puedo esperar a alquilar tu casa. Te vas a divertir mucho y creo que te va a encantar. You're going to have a lot of fun, and I think you're going to love visiting the city. The house is in a very nice neighborhood and overlooks the mountains. That sounds wonderful. 그럼 하던 얘기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즉각적으로 영어를 잘 구사하기 위해서 AI를 활용하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바로 제미나이나 클로드를 사용해서 장문을 하는 건데요. 그 외에 번역 사이트들도 굉장히 사실 많기는 하거든요. 예를 들면 DeepL이라는 사이트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제미나이 그중에서 2.5% 그리고 클로드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훨씬 더 상황에 맞는 번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DeepL이나 GPT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어체스럽다고 하거나 좀 어색한 표현들이 더 많이 생성되는 반면에 제미나이 2.5% 그리고 클로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많이 생성되는 걸 봤습니다. 동일 문장에 대해서 GPT한테 물어봤을 때, 그리고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을 때, 이거는 클로드한테 물어봤을 때 제미나이 2.5%와 클로드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문장을 생성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디벨도 근데 사용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편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문장을 번역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한 다음에 컨트롤하고 C를 2번 누르면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바로 번역을 해주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좀 맥락에 안 맞게 단어를 번역해서 문장이 제대로 완성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요거를 번역해서 보고 싶다, 대충 내용만 이해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디벨을 사용해서 번역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고요. 내가 어딘가에 공식적인 내용으로 좀 보내야 되는 게 있다 라고 하면은 디벨보다는 클로드랑 제미나이 사용하시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로 AI를 활용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내가 영어를 잘 하게 되는 방법, 습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요새는 AI로 스피킹 되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예시로 스픽이라는 사이트를 한번 써봤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말한 표현에 대해서 바로 틀린 거를 고쳐주고 마치 원어민이랑 대화하는 것처럼 빠르게 이렇게 답변을 해줘가지고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내가 골라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었으나 월에 한 3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걸 고려하면 GPT-S를 이용해서 무료로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롬프트 그리고 GPT-S를 함께 알려드리면서 한번 시연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그 영국 영어를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브리티시 잉글리시 티처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놨는데, 얘네가 뭐 브리티시 잉글리시를 특별히 구현을 할 수 있진 않아요. 저는 이렇게 억양 자체가 영국 영어였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말하는 AI 억양은 다 그냥 미국 영어를 구사를 하더라고요. 일단 프롬프트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잉글리시 튜터가 되어줘 라는 내용이랑, 너는 영어로만 대답을 해야 되고, 내가 처음에 인사를 하잖아? 그러면 오늘 3개의 가상 상황 중에서 어떤 가상 상황으로 대화를 시작할지 너가 질문을 해줘. 그리고 내가 대답한 게 만약에 자연스럽지 못하다면 자연스러운 표현을 알려주고, 이미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좀 더 자연스러운 다른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그리고 그걸 내가 반복해서 따라할 수 있도록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고, 그 뒤에는 관련된 내용으로 계속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줘. 저는 이런 구조로 만들었거든요. 이 프롬프트를 가져다가 조금 수정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GPT-S 링크를 사용을 해서 그냥 바로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화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 하단에 음성 모드 사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모바일로도 가능한데, 음성 모드 사용을 하면은 보면서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진짜 그냥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처럼 바로 대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스픽에서 좀 아쉽게 느꼈던 점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화면 자체에 그 AI가 대화하는 내용, 내가 말한 내용이 영문 텍스트로 나타나 있다 보니까 이거를 보느라고 소리 그 자체에 제가 집중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 텍스트를 보고 결국엔 대답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여가지고, GPT-S에서 음성 모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화면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아예 저희 대화를 볼 수가 없어요. 아예 대화가 다 끝나고 나야 X를 누르고 나서 대화했던 내용을 이렇게 나중에서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표현을 잘 모르겠어가지고 한국어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내가 아예 대화를 알아듣지를 못하거든. 그런데 저는 이 잉글리시 튜터에다가 내가 잘 모르겠어서 한국어로 말하면 그거에 관련된 영어 표현을 알려줘 라고 제가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은 조금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실제로 시연을 해볼게요. Hello. Hi there. Let's get chatting. Which of these would you like to talk about today? A job interview,
A travel experience or a misunderstanding with a friend? A misunderstanding with friends? Great choice. Can you tell me about a misunderstanding you had with a friend? Just a sentence or two is fine to start. I don't think I have one. Can you tell me some examples? Sure, here's one. I thought my friend was ignoring my messages, but it turned out their phone was broken. Want to try making your own version of a misunderstanding like that? 단어의 뜻을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서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안 됐어. You're wondering how to say 단어의 뜻을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서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안 됐어 in English. A good way to say that would be, we misunderstood each other because we had different ideas about what the word meant, so the communication wasn't clear. Want to try repeating that? We had different ideas on a word. Is it right? That's understandable, but a more natural way to say it would be, we had different ideas about what the word meant. Try repeating that back to me. We had different ideas on what the word meant. Very close. Just swap on for about. We had different ideas about what the word meant. What was the word you misunderstood, if you remember? 네, 이렇게 한국어로도 질문을 할 수 있고 문장을 잘못 말했으면 고쳐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약간 하나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말을 자꾸 끊어먹어요. 나는 분명 이러면서 뒤에 할 말 더 남았는데 말을 끊는. 그래도 네, 무료 버전인데 그냥 대화를 한다 이런 느낌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스픽 같은 경우에는 누르는 버튼이 있어가지고 쭉 누르고 있는 동안에 계속 말을 할 수 있어가지고 말을 하다가 잘리는 경우가 없다. 사실 AI로 영어 공부를 하는 거는 스피킹이랑 리스닝은 굉장히 좀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문법적으로 또 약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문법 공부를 일체 하지 않고서 토익 950을 받아온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렸을 때 한국어에 대해서 문법 공부를 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조금 자연스럽게 말하는 방법을 익히면서 내가 뭔가 잘못 말을 했으면 저쪽에서 그거 그렇게 말고 다르게 말해야 돼. 한번 리핏 해볼래?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어가면서 하면은 문법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그런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AI랑은 조금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 제가 아무런 공부 없이 토익 950을 받았던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모든 공부는 다 흥미, 재미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된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반복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How I Met Your Mother라는 시트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게 한 시즌에 10개 이상의 에피소드가 있고 시즌만 9개가 되는 긴 시트콤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 재밌어요. 반복해서 봤는데 첫 번째 볼 때에는 당연히 내용을 모르니까 한국어 자막을 놓고서 봅니다. 그렇게 한 시즌을 다 보고 나면은 대충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게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한글 자막 없이 그냥 봅니다. 말하는 상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대충 무슨 말을 한다 이거를 유추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유추가 어렵다라고 하면 다시 위로 돌아와가지고 한국어 자막을 놓고서 또 다시 봅니다. 저기서 뭐라고 말하는지 몰라도 내가 그 상황과 말하는 내용이 뭐다라는 거를 한글 자막을 놓고서 반복해서 보는 거죠. 그렇게 어느 정도 내용이 인지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 자막을 떼고 한번 보는 것. 그리고 자막을 떼고 보면서도 어느 정도 소리가 들리고 이해가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아예 화면도 없이, 그러니까 화면 자료라는 건 그 상황에 대한 힌트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힌트조차 없이 오디오만 지하철이나 이동을 할 때 계속해서 듣습니다. 시즌 1부터 시즌 9까지 모든 걸 다 듣고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면 습득 속도가 느리고 시즌 하나를 에피소드를 여러 개를 반복해서 보는 것,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는 것, 그게 좀 가장 적절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좀 더 타이트하게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하나의 에피소드만 한국어 자막을 있게 보고 자막 없이 보고 그 다음에는 아예 화면도 없이 오디오로만 보는 이런 형태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몇 개 있었었는데 How I Met Your Mother랑 셜록을 엄청 좋아했었는데 셜록은 말이 너무 빠르고 그 단어가 엄청 어려워요. 의학 관련된 용어 같은 것들이 좀 나와가지고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 컨텐츠 자체가 대화 기반이 아니라 약간 그 무드라든지 좀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좀 더 많았었어가지고 How I Met Your Mother은 그냥 시트콤이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말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디오가 빌 일이 없어요. 그리고 좀 더 말하는 속도도 느리고 용어들도 조금 더 일상생활에 좀 더 가까운 용어들이 많았었어가지고 오피스라든지 모던 패밀리 같은 시트콤이 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내가 유튜브를 좀 많이 본다라고 하면은 영어로 된 유튜브를 보는데 이때도 너무 다양한 걸 보기보다는 메이크업이나 요리 쪽 유튜브를 보는 게 좀 더 좋더라고요. 이게 메이크업이나 요리는 사실 이게 순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뭔가를 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나오는 단어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되는 단어가 하나의 영상 안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매번 듣던 단어니까. 그리고 메이크업이나 요리 같은 경우에는 외래어로 들어와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오일, 끓인다 이런 거라든지 찹스테이크 이런 거라든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용어들이 많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다 들리거든요. 특히 요리 유튜브가 굉장히 말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훨씬 알아듣기가 좀 쉬워가지고 입문하실 때는 이런 유튜브 채널 활용하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잘 들린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토크쇼를 들리든 안 들리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럼 1부는 들려서 재밌는 게 있고 또 1부는 안 들리지만 그냥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넘어가면서 점점 더 잘 들리게 되는 결과가 있을 거예요.
사실 진짜 강력한 클로드는 따로 있습니다. 이거 써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클로드, 그건 범용으로 나온 거고요. 제가 알려드릴 클로드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클로드를 만든 회사의 이름은 엔트로픽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엔트로픽이라고 검색해서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그 클로드 말고 그 옆에 있는 걸 눌러주면요, 스타트 빌딩이라고 들어가서 엔트로픽 콘솔이라는 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엔트로픽 콘솔에서 할 수 있는 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프롬프트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결과물들을 표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프롬프트 안에 변수를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동일하게 상품을 추천해줘 라는 프롬프트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모자를 추천해줘, 양말을 추천해줘 이런 식으로 바꾸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모자, 양말 이런 식으로만 바꿔 넣을 수 있는 변수를 사용할 수 있고, 심지어 이 변수에 대한 예시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기까지도 합니다. 구체적인 사용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처음 로그인하고 들어오면 이런 화면이 보일 텐데 이게 완전 무료는 아니고요. 처음에 $5 정도만 충전을 해놓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쓸 수가 있습니다. 프롬프트 제너레이팅을 먼저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뭐에 대해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줄까 라고 하면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메뉴도 있고요. 상품 추천에 대한 프롬프트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누르기만 하면은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아주 자세하게 작성을 해줍니다. 저는 조금 실용성 있게 앞으로 3년간의 마케팅 플랜에 대한 PPT를 한번 제작해주는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라고 해볼게요. PPT를 제작하고 싶어 라고 했을 뿐인데, 보시면 너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이런 롤을 설정해줬고요. 그리고 어떤 정보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프롬프트도 작성을 해줬고, 파워포인트는 이런 구조로 흘러갈 거야 라고 하면서 첫 번째는 타이틀 슬라이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서머리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목차도 같이 만들어줬습니다. 요거는 프롬프트일 뿐이고요.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컨티뉴를 누르시면 이제 실제 결과물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꼭 이렇게 들어오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프롬프트가 있다라고 하면 이 워크벤치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화면이 똑같이 뜨거든요. 여기다가 바로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향후 3년간의 마케팅 전략에 대한 PPT 프롬프트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이 중괄호 모양, 이 중괄호 모양으로 돼 있는 거는 변수거든요. 약간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여기는 제가 입력을 해줘야 될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뭐 A라는 제품에 대한 마케팅 계획, B라는 제품에 대한 마케팅 계획을 각각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A 제품에 대한 상품 정보를 이 변수들에 넣으면 되고, 여기 variables라고 해서 변수를 누른 다음에 A 상품에 대한 정보, B 상품에 대한 정보를 각각 넣어서 돌리면 되겠죠. 그걸 또 한눈에 할 수 있는 페이지도 있어서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정보 쓰는 것도 너무 귀찮아. 그래서 제너레이트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이 변수들에 대한 예시도 생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 까딱까딱만으로 프롬프트가 생성이 됐고, 프롬프트에 넣어볼 만한 변수들도 생성이 됐어요. 런을 누르면 결과물이 나오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는 결과물이 이렇게 되면 다 영어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한국어로도 괜찮으니까 모든 답변은 한국어로 해줘 라고 한 줄만 딱 써놓으면은 결과물은 다 한국어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프롬프트는 영어였지만 여기 중간중간에 한국어를 넣으시는 거 전혀 상관없고요. 중간에 내용 지우시는 거 전혀 상관없고, 변수들에도 한국어로 쓰시는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동 생성된 프롬프트를 가지고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게 항상 100% 마음에 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위에 Improve Prompt를 누르셔서 이런 쪽으로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 라는 거를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슬라이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딱 3장 슬라이드로 압축해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혼자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다시 리뉴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 끝났나 봐요. 오픈인 워크벤치를 누르면 아까 있던 그 프롬프트에 덮어서 지금 새로운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줬고요. 요거를 또 똑같이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위에는 지금 생각하는 프로세스를 작성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래쪽에는 슬라이드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제로 슬라이드를 제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근데 아까 만들었던 그 프롬프트는 어디 갔지? 라고 하면은 이밸류에이트에 들어가시면 과거의 프롬프트랑 이번 프롬프트랑 또 변수를 바꿔가면서 각각의 조합으로 결과물들을 한 번에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게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보시면은 이밸류에이트 메뉴에 들어가셔서 쇼 프롬프트를 열어놓습니다. 열 쪽에는 프롬프트가 적혀 있어서 여기 애드를 눌러주시면 프롬프트 버전, 저희가 2개의 프롬프트를 만들었었죠. 그런데 1번 버전 그리고 2번 버전 이렇게 2개 버전에 대해서 프롬프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 번에 이렇게 좌우에 놓고서 볼 수 있고요. 그 프롬프트에 넣은 변수들, 그러니까 회사 정보라든지 마켓 트렌드 이런 거 얘가 이제 제시해줬던 요 변수들을 테스트 케이스를 여러 개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이 프롬프트에 이 예시를 넣었을 때 이런 결과물이 나왔고, 첫 번째 프롬프트에다가 이 결과물을 넣었을 때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 이런 것들을 한눈에 다 비교를 해가면서 프롬프트를 정교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각각에서 이렇게 런을
런을 누를 수 있고요. 너무 한 번에 런을 누르면은 얘가 오버로드를 가끔씩 표시를 하더라고요. 하나씩 누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난 이런 결과물을 내고 싶어 라는 예시를 주고서 이대로 프롬프트를 한번 만들어봐줘 라고 하고 싶을 때 이 아이디얼 아웃풋이라는 거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정상적으로 작동한 걸 본 적은 없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바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프로젝트들을 여기 플러스를 눌러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속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과거 프로젝트들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프롬프트가 있다고 할 때 그거를 유저에다가 입력을 하고 나서 템플릿타이즈를 누르면은 템플릿 안에서 변수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얘가 제안을 해주거든요. 그 기능도 저는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사실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위한 페이지는 아니고 개발자들이 API를 만들 때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페이지이긴 한데요. 저는 사용해보니까 이제 클로드는 아예 갈 일이 없을 정도로 여기서 프롬프팅을 수정하는 걸 너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자피어라든지 자동화 툴을 좀 사용을 하게 되면은 프롬프트에다가 이제 내용을 집어넣고 그걸 자피어를 또 돌려서 테스트를 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번거로운데 그거를 이 엔트로픽 사이트에서 미리 해볼 수 있어가지고 나중에 제피어나 메이크 같은 것을 사용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거를 한 번쯤은 사용해보시길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코딩 단 한 줄도 몰라도 되는 바이브 코딩 알려드릴게요. 이게 말만 바이브라고 붙어서 쉬워 보일 뿐이지 사실 어느 정도 코드를 볼 줄 알고 코딩을 할 줄 알아야 뭔가를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알려드리고 있다가 젠스파크에서 따끈따끈한 신기능이 나왔습니다. 코딩 단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젠스파크와 또 이 API 연결이라는 것만 딱 알아두시면 자연어만으로 우리가 원하는 기능, 우리가 원하는 웹사이트를 바로 만들 수 있거든요. 같이 한번 따라해보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젠스파크를 처음 사용해보시는 분은 아래 더보기란에서 추천일 링크를 사용해서 가입하시면 1000크레딧을 무료로 제공해줍니다. 젠스파크.ai 사이트로 일단 들어갑니다. 여기서 AI 개발자라고 해가지고 뉴 버튼이 붙어있는 게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어떤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한 웹사이트나 웹앱 정도로 저희는 시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풀스택 웹사이트 또는 앱 같은 경우는 내가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조금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GitHub 프로젝트는 딱히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간단한 웹사이트 또는 웹앱 눌러가지고 진짜 말로만 하는 바이브 코딩 한번 해보겠습니다. 빌드 시작 누르고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뭔가를 만들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할 거잖아요. 만들고 싶었던 게 있었던 분들은 이 프롬프트에다가 바로 입력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내가 뭘 만들 수 있을지조차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 백그라운드를 입력하면 어떤 것 가지고 수익화를 할 수 있을지부터 좀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 달라고 해봤습니다. 만들어진 결과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 있는 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하나하나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일단은 예시로 빠르게 체험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내용이 입력이 되고요. 저는 지금 GPT랑 연결을 해놔서 수익화 방안 확인하기를 누르면 GPT에 지금 이 사람의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수익화를 해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결과를 지금 받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추천 수익화 방안 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오고요. 상세 정보 보기를 누르면 어떤 식으로 수익화를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조금 자세한 정보 그리고 뭐 성공 사례 같은 레퍼런스들 지금 바로 어떤 걸 해볼 수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면은 이 위에 있는 상세 정보 보기에서 나왔던 이 세 가지 내용을 모두 이메일로 받아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놓으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모든 과정을 제가 코딩 단 한 줄도 없이 다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이렇게 말만 하면서 해결을 했습니다. 이제 이걸 실제로 했었던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 백그라운드를 입력하면 어떤 수익화를 하면 좋을지 알려주는 웹앱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웹앱이라는 거는 앱처럼 생겨 있는데 앱은 우리가 무조건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이걸 사용하지는 않을 거고 그냥 웹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켜지되 UI가 앱처럼 생겨가지고 조금 보기 편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서 웹앱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웹사이트를 만들어줘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서 막 이런 식으로 뭔가를 막 만들어요. 그렇게 나왔던 첫 결과물이 바로 이겁니다. 최종 결과물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이때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일단 제가 데이터 입력하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여기다 하나하나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일단은 가상의 페르소나를 3개 생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걸 좀 추가를 했었고 그래서 아까 사이트 보면은 예시로 빠르게 체험하기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데이터가 입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나온 이 데이터를 가지고 수익화 방안 분석하기를 눌렀더니 좀 내용이 허술하더라고요. 하드 코딩이라고 이제 코딩에서 얘기하거든요. 여기 입력하는 데이터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이나믹하게 바뀌는 게 아니라 결과가 한 5-6개 정해진 그 결과물 예시만 있어가지고 작동하는 것처럼만 보이는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요청했던 게 여기에 이제 백그라운드 정보가 입력이 되면 그때그때 GPT API를 호출해서 적당한 수익화 방안을 실시간으로 다이나믹
다이나믹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줘 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아무리 이제 테스트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이제 사용자가 들어와가지고 한번 해보는데 데이터를 바꿔가면서 이제 눌러도 똑같은 정보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사이트가 신빙성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고객이 입력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반응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처음에 이제 사이트를 만들어줘 라고 하고서 끝내버리면 사이트가 이제 상호작용이 안 되는 겉만 번지르르 하고 사실상 아무런 기능을 못하는 그런 사이트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뭘 하시던지 간에 GPT API를 호출해서 실시간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줘. 요거를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오픈AI API 키, 그러니까 GPT의 API 키를 입력할 수 있는 섹션을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이 API 키라는 게 뭐고 그리고 어떻게 발급받냐라는 걸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API라는 건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창구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 영상 중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던 클로드는 진짜 클로드가 아니다 이런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 보면 클로드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클로드의 회사 이름인 엔트로픽을 들어가서 API라고 적혀있는 것을 이 버튼을 눌렀었어요. 이 API라는 게 개발자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클로드랑 또는 뭐 GPT랑 연결을 시키고 싶다, GPT를 불러와서 어떤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할 때 이 API 키라는 걸 이용을 해서 나 민님이라는 사람인데 너한테 요청을 보내고 싶어 라고 이렇게 열쇠 열듯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키를 클로드는 엔트로픽에 들어가서 API 키를 발급받았듯이 GPT 회사 이름 오픈AI죠. 그래서 오픈AI에 들어갑니다. 오픈AI에 들어가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 로그인 버튼에다가 마우스 올려보시면 API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우측 상단에 스타트 빌딩이라는 버튼이 있고요. 내용을 적당히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영어라서 좀 불편하시다고 하면은 마우스 우클릭 하셔가지고 트랜슬레이트 to 한국어 요거 누르시면은 한국어로 보시면서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API 호출을 해보세요 라고 하기 때문에 키 이름을 그냥 디폴트로 돼 있는 걸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생기는 게 바로 API 키인데요. 이거를 복사를 해서 이 키를 가지고 열고 들어가서 나라는 것을 인증을 하고 이 GPT라는 기능한테 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호출이 좀 많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GPT를 유료로 사용하는 것처럼 이 API도 당연히 유료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일단은 나중에 크레딧을 사겠습니다 눌러가지고 돈 지불하지 않고서도 무료로 어느 정도는 사용해 볼 수 있거든요. 우측 상단에 세팅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여기 민님이라는 제 계정 아래에 디폴트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를 눌러가지고 프로젝트를 여러 개를 생성할 수 있고요. 이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거나이제이션이라는 건 민님이라는 이 계정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 계정에서 돈을 어떻게 지불할지 빌링 이라든지 아니면 사용량 같은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API가 너무 많이 과다하게 사용되게 되면은 당연히 돈을 많이 지불해야 되니까 그 리밋을 걸 수도 있거든요. 또 프로젝트 단위, 프로젝트는 이제 아까 여기서 여러 개 만들 수 있다고 했죠. 내가 만약에 만들려고 하는 사이트가 여러 개다라고 하면은 프로젝트를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서 API 키를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프로젝트 단위로도 이 키들이라든지 아니면 리밋 같은 것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젠스파크로 돌아와서 이렇게 API 키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입력에 맞게끔 결과물이 유동적으로 변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API 키를 크게 두 가지 방안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기본 API 키를 이걸로 넣어줘 라고 해가지고 이 사이트 자체가 제 API 키를 이용을 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트래픽이 많이 몰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트래픽이 많아지게 되면은 API를 많이 사용할 거니까 사용하는 만큼 돈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아까 여기 사용량을 들어가면은 이 API 키를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 사용량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 돈을 또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그럴 때 여기 리미트에 들어가셔서 에딧 버짓을 눌러서 예산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한 달에 저는 $10 정도로만 설정을 해놓고 여기 경고도 넣을 수 있거든요. 50% 이상 사용이 되게 되면은 나한테 메일을 보내줘 이렇게 세팅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빠르게 예산이 소진되는 걸 좀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외부에다 공개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저 사용량 제한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걸어 놓으시고 어느 정도 이상의 사용량이 되면 알람이 꼭 오도록 그렇게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렇게 API 키를 가려놨는데요. 이 API 키는 돈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집 키를 어디다 놓고 왔는데 거기에 막 몇 동 몇 톤지도 다 써져 있어요. 그러면 누구든 와가지고 집을 열 수가 있겠죠. 그거랑 똑같은데 API 키를 만약에 외부에 공개가 되게 되면은 누구든 들어오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API 키는 보안상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절대 외부에 보여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이 젠스파크가 만드는 사이트가 도대체 얼마나 보안적으로 잘 돼 있는지 우리가 비개발자이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API를 이용해서 만약 할 거면 꼭 리밋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 놓으셔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요청을 한 것처럼 만약에 이 API 키가 작동하지 않으면 경고가 뜨면서 사용자가 본인의 API 키를 입력을 하도록 해줘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서 사실 이런 식으로 API 키까지 발급해가지고 이 사이트를 써보고 싶을 만한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 기본 API 키 내 걸 사용을 하되 리밋을 좀 타이트하게 걸어놓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리밋을 수시로 초반엔 특히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실시간으로 API 키가 작동하지 않으면 추천 수익화 방안을 보여주면 안 돼 라고 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API가 작동을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여기 입력한 정보가 GPT에 넘어가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 이미 만들어놨던 아무 추천 수익화 방안을 보여주게 되면 이 사이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명시를 좀 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사실 뭐 바로바로 엄청 잘 되진 않았어요. 결과가 잘 안 나오거나 뭐가 잘 안 된다 이런 에러가 뜨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에러가 뜨면은 이렇게 에러가 나왔어, 그러니까 수정을 해줘, 이렇게 하면서 저는 장작 17번에 거친 수정을 했고요. 사실상 한 4시 반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 반 정도까지 서치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만에 완성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한 거는 저는 API 키 발급받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 한국어로 10대 번 남긴 거 밖에는 크게 한 일은 없기는 합니다. 대부분은 다 기다리는 시간이 많았고요. 사실 이 사이트를 만드는 거 자체에는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는데 욕심이 나서 하나하나 기능을 붙이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시간이 더 소요되는 형태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API 이용해서 GPT랑 상호작용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줘,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결과로 나오는 상세 정보를 이메일로 발송하도록 해줘, 이런 거를 구현을 하려고 했더니 이메일이 발송되도록 이렇게 버튼은 또 만들어줬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메일이 발송이 안 돼, 이렇게 했더니 그거는 저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였고요. 사실은 이메일 JS 서비스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근데 이게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게 얘네가 하라는 대로 그냥 단계별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메일 JS 실제 설정 방법 이렇게 쭉 써줘요. 그럼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계정을 생성을 해서 뭐 이메일 인증을 하고 뭘 하고 해라 라고 하면은 그거 그냥 따라서 그대로 하면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더라고요. 보시면 3가지 안을 줘요. 직접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자기네들이 미리 준비해 놓은 걸 쓸 수도 있고 뭐 어떤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빨리빨리 해보고 싶으니까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니네가 이미 세팅되어 있는 걸 한번 해줘 봐봐 라고 계속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이렇게 하면은 잘 안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다 직접 설정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배포,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공개를 하는 방법인데요. 원래는 여기 웹사이트 게시를 눌러가지고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실제로 해보면 아까 메일이랑 좀 비슷하게 로그인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접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넷플리에서 접속하고 회원가입을 하고 폴더를 드래그 앤 드롭을 해라, 그러면 자동으로 배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넷플리에 이제 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보면은 GitHub라는 게 이제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프로젝트 코드 같은 것들을 업로드하는 사이트인데, GitHub랑 연결하지 않고 그냥 이 프로젝트를 오픈하고 싶어? 라고 이제 물어보거든요. 여기다 폴더를 올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일 탐색기를 눌러서 여기서 다운로드 파일스를 해서 만들어진 모든 코드들을 그대로 다 다운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zip 파일 그 상태 그대로 여기다가 올려놓으면 이런 식으로 매뉴얼 디플로이스라고 하면서 프로젝트가 하나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눌러보시면 이제 뭘 하라고 돼 있는데 잘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이 프로덕션을 그냥 눌러봤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오픈 프로덕션 디플로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링크를 눌렀더니 여기 링크가 나오더라고요. 이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개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처음에 사용을 해보실 때 일단은 사용하실 수 있게끔 기본 API 키를 사용을 해놨는데 사용량 리밋에 도달하면 또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실제로 오픈 AI 들어가셔서 직접 API 키 발급 받으셔서 한번 입력을 해보시고요. 여기 저장이라고 버튼이 돼 있긴 한데 이게 실제로 저희 뭐 DB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장되거나 뭔가 다른 용도로 사용될 리는 없기 때문에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사용량 리밋 들어가셔가지고 반드시 월 리밋을 굉장히 낮게 설정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한 $1 정도만 해놓으셔도 충분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여기다 이제 백그라운드 정보를 입력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정보를 입력을 해봤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제가 건강기능식품에 좀 관심이 많고 AI 서비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이렇게 입력을 했더니 AI 기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서비스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세 정보 보기를 누르면 제가 백그라운드에 산업공학 전공이고 이커머스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써놨더니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으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성공 사례 예시까지도 같이 알려주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런 식으로 추천받은 걸 가지고 그대로 제목을 복사를 하셔가지고 젠스파크 코드에다가 또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를 네가 한번 만들어줘 이렇게 말이죠. 근데 아까 한번 해봐서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서 건강 진단할 때 이 데이터를 실제로 뭔가 AI, 그러니까 LLM 같은 데다가 GPT 같은 데다 넣어가지고 추천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GPT API를 이용해서 입력한 결과에 맞는 다이나믹한 결과를 만들어줘. 이거 꼭 사용을 해보시고요. 메일에 붙이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씩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가 허접해 보일 수도 있기는 한데 어떤 서비스를 실제로 런칭하기 전에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시장성에 대한 테스트를 해본다라고 할 때는 2시간만으로 이렇게 실제 작동하는 사이트 하나가 뚝딱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나의 아이디어를 눈에 보이는 뭔가로 만든 다음에 시장에 내보내고 그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